노유진의 100분 토크. 오늘 100분 토크의 주제, 바로 GMO 유전자 변형식품 이야기입니다. 한 칠레를 시작으로 한미, 이젠 한중 FTA까지 체결된 상황인데요. 100분 토크는 FTA로 우리 득실이 무엇이냐를 따지기에 앞서서 먼저 밥상의 국경이 무너지면서 부지불식간에 우리 식탁을 지배하고 동시에 우리 몸을 지배하는 식품의 문제를 짚어보려고 합니다. 청취자 여러분께서는 외국에서 대한민국을 GMO 식품의 천국이라고 부른다는 사실, 또 GMO 곡물의 수입 대국으로 분류된다는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궁금하네요. 오늘 이 문제를 저희와 함께 이야기하기 위해서 스튜디오를 찾아주신 전문가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서울대학교에서 교수를 하시면서 컬럼 등으로 GMO 현안에 대해서 꾸준히 대중과 소통하고 계신 김은기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김은기 선생님은 서울대학교 기초교육원의 강의 교수시고요. 과학기술학으로 박사를 받으셨고 지금 김은기 공학사회연구소의 소장으로 계십니다. 이번에 책도 내셨어요? 네. 예, 어떤 책이죠? 예, 제목이 생명공학 소비시대고 알 권리, 선택과 권리라고 좀 긴 제목인데요. 부제목을 보시면 이제 GMO 얘기가 주로 되고요. 예. 그리고 오늘 다루지는 않겠지만 복제 얘기 많이 들어보실 텐데 복제 소고기도 이미 이제 식용으로 사용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주로 첨단 생명공학이라고 불리는 그런 기술들이 사실 이제 연구 현장에만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 소비자들에게 직접 다가오고 있다. 이런 면에서 이제 주요 사례를 중심으로 이제 책을 정리했었습니다. 근데 그 책을 낸 이후에 계속 GMO 얘기가 계속 사건들이 계속 터지면서 이런 얘기가 좀 더 심화되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예. 경향신문 칼럼에도 오늘 아침에 봤는데 예. 계속 지금 GMO 관련된 얘기를 쓰고 계시죠? 예, 경향신문에서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기명 칼럼을 쓰고 있는데요. 처음에는 이제 주제는 제 자유로 쓰는 거였는데 처음에 GMO나 뭐 합성생물이나 복제나 뭐 이런 얘기를 쓰다가 점점 우리나라에서도 이 GMO 사건이 많이 이제 생기면서 최근에는 계속 GMO 쪽으로 좀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예. 혹시 김 선생님 저기 별명이 늑대세요? 예, 제가 붙인 별명입니다. 아이디. 이메일 아이디가 울프 김팔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했는데 역시네요. 예, 제가 잘 어울리십니다, 본인이. 사람들이 제가 기억을 못 해주셔가지고 일부러 기억하시라고 울프라고 이제 아이디를 했더니 많이들 기억하시더라고요. 그 GMO에게는 알겠는데 그 복제 쇠고기는 뭡니까? 이게 영롱이 같은 뭐 복제. 네, 맞습니다. 우리 알고 있는 그 돌리가 복제 포유동물로서 첫 번째 복제 동물이었죠. 1996년도에 태어났었는데 이것도 처음에는 이제 의료용으로 연구가 됐었거든요. 그리고 난치병 치료, 장기이식 이런 부분으로. 근데 어느 순간에 미국에서 시작을 했어요. 2008년도에 미국 FDA가 식품의약국이 이제 식용으로 허가를 내렸어요. 복제된 소로부터 얻은 고기나 우유 먹어도 된다. 예. 그때 그게 무슨 메리트가 있나요? 복제가 더 힘들지 않나? 그냥 자연 순산하는 것보다. 예. 근데 복제하는 그 대상이 보통 이제 우수한 품종을 많이 하려고 하거든요. 이제 육질도 좋고 우유 성산도 많고 이제 그런 이제 고품종 뭐 이런 걸 복제를 했는데 사실 복제하는데 돈이 많이 들거든요. 근데 그걸 직접 하는 게 아니고요. 복제 이제 정자나 난자 그걸 가지고 보통 종축이라고 보통 그러는데 그걸 많이 미국에서 많이 전 세계에 수출을 하고 우리나라도 수입을 하지 않습니까? 소의 정자들 거기에서 이제 좀 더 비싸게 이제 파려고 한 것 같아요. 그래서 FDA가 그거를 한 이유가 미국의 축산업계에서 계속 요구를 했어요. 이거를 인정해 달라. 그래서 한 10여 년 동안 조사를 했습니다. 먹어도 되는지. 그래서 논란 끝에 그 두꺼운 보고서로 안전하다고 내렸고요. 근데 오늘 좀 이따 말씀드릴 GMO하고 좀 비교가 되는데 그 GMO보다 안전하다라고 복제 고기 이제 파는 분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복제는 그대로 가져온 거잖아요. 똑같이 그냥 거의 유전자 99.9% 똑같은 거를 이제 생산하는 거니까 유전자 변형이 없다. 근데 GMO는 뭔가 유전자를 외래 유전자에 집어넣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보다는 안전하다. 이렇게 또 주장을 해요. 예, 그러면서 이제 판매를 시작했는데 미국에서 이거를 아예 표시할 필요가 없다라고 결정을 내렸어요. 그래서 미국 이제 정부에서도 허가를 낸 이후에는
실태 파악을 못해요. 정부에서 아무도 몰라요. 유통업체들, 그러니까 생산업체들은 알고는 있지만요. 그게 이제 유럽이나 뭐 이렇게 퍼져가고 있고, 그를 이어서 유럽연합과 일본, 거의 비슷하게 결론 내렸습니다. 다 안전하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이제 몇 년 전부터 우리나라도 복제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복제에 대해서 식약처가 그리고 농림부 양쪽에서 이제 좀 계속 이제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예. 뭐 잠재적 위험 같은 건 없을까요? 지금 뭐 역시 가설적으로라도 예상되는 위험한 상황 같은 게 좀 있을 것도 같아요. 예, 그럼요. 그 GMO도 그렇고 복제도 그렇고 이제 과학계 한편에서는 굉장히 항상 문제 제기를 해오거든요. 근데 복제는 무엇보다도 이게 아직 안전성이라고 해야 될지 불안전합니다. 복제 기술 자체가 성공률이 굉장히 낮아요. 돌리 경우에도 270 몇 번째에서 겨우 성공한 거거든요. 그 이전에는 다 기형으로 태어나거나 뭐 죽거나 겨우 정상적으로 태어나는 확률이 굉장히 낮아요. 그리고 이제 사망하는 그 경우들의 주요 원인이 그 내장에 좀 문제가 생긴다든지 아니면 선천적으로 거대하게 태어난다든지 그래서 굉장히 불안전한 기술이다. 그런 게 제일 큰 문제고요. 아직 복제에 대해서 과학자들이 완전히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또 뭐 조로증이라는 것도 있다고 들었는데 뭐 양 복제했더니 빨리 늙더라도. 네, 그게 돌리에 여기 있습니다. 돌리가 원래 양이 한 12년 사는데 돌리가 딱 반 살고 죽었거든요. 6살. 근데 그때 해석이 여러 가지였는데 실제로 돌리를 만든 과학자도 그렇게 해석을 내렸어요. 뭐냐면 그 복제라는 게 원래 우리가 갖고 있는 몸에 있는 세포를 가지고 그냥 생명체를 만드는 거잖아요. 난자가 필요하지만 난자에 있는 유전자를 다 빼내고 거기다 우리에 있는 세포를 집어넣어서 이제 체세포 복제를 맞습니다. 하는 거죠. 예, 그거죠.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제 유전자 거의 다 거기 들어간 거고 난자 유전자 다 뺀 거거든요. 저하고 똑같은 태어나는 거죠. 근데 복제양 돌리가 태어날 때 체세포를 6살에 된 어미 양으로부터 얻은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아무리 얘가 이제 수정란 상태로 돌아왔지만 6살은 먹고 태어난 거 아니냐. 그래서 딱 6년 살고 죽은 거 아니냐. 이런 해석이 있었어요. 하지만 또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또 이렇게 실제 실험 결과를 보니까 오히려 길게 산 아이도 나오고 과학계에서 잘 모릅니다, 원인을. 근데 전통적으로 그 가축들의 경우에 이제 소를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서 키우는 이제 한우의 아빠가 몇 마리 안 된대잖아요. 네. 돼지도 다 그렇고 인공 수정을 하잖아요. 지금은 옛날처럼 젖붙이는 게 아니고 겸이를 시키는 게 아니고 그러면 수소 종우가 몇 억씩 하는데 그 이유가 정자를 채취해서 그 정자를 그 암컷소한테 이제 이식해서 그 암컷소가 임신을 해서 새끼를 낳도록 그렇죠. 그렇게 해왔는데 그렇게 안 하고 정자를 복제한다는 거는 수정란 상태로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정자를 복제하는 건 아니고 이제 그 복제된 소로부터 정자를 얻는 거죠. 그 정자를 이제 인공수정 똑같이 하는 겁니다. 이제 씨만 바꾸는 거죠. 복제된 소의 정자를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복제소 한 마리에 비싸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먹겠다는 게 아니고요. 복제소는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복제소도 똑같이 만듭니다. 돌리처럼 그 복제하고 싶은 아주 우수한 품종이 있으면 체세포를 떼어내고 그 소의 난자에서 유전자 빼내고 똑같이 합니다. 그래서 근데 우생학적으로 개량을 하면 물론 이제 아주 예외적으로 드물게 모든 면에서 튼튼한 어떤 수소가 있다. 그러면 이제 또 우생학적으로 계속 개량을 하다 보면 또 그 못지않게 튼튼한 수소가 나올 수도 있지만 그만한 게 안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걸 체세포를 복제해서 계속 같은 놈을 만들어낸다 이런 발상인데. 맞습니다. 그게 전통적인 우생학적 개량보다 경제적으로 경쟁력이 더 있나요? 그 부분이 조금 논란이긴 한데요. 근데 실제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자와 난자를 이제 쓰는 거니까 굉장히 양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양적으로 좀 확보가 많이 되고 그리고 좀 비싸게 팔 수 있겠죠. 보통의 정자보다는요. 왜냐하면 우수한 품종 거를 우리가 복제한 것에 C니까. 그래서 그거를 많이 축산업계에서 많이 요구를 해왔다고 하고요. 참. 결국 이제 종마 정도는 한정돼 있지만 이걸 복제를 하게 되면 이제 수많은 종마와 정돈을 갖게 되는 거고. 그렇죠. 종마와 정돈을 관리하고 이제 사육하는 비용을 또 줄이겠다 그런 심산 같은데. 맞습니다. 실험실 안에서 다 해버리니까. 그렇죠.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고기 먹고 싫은 생각이. 돈이 되니까 하는 거죠. 근데 GMO가 뭐 약자예요? 굉장히 익숙한 표현이죠. 영어를
표현해야 될 텐데 G는 이제 genetically에서 이제 유전적으로 뭐 그리고 M은 modified에서 변형된. manipulated가 아니고 modified예요. 곧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통용되는 게 modified이고요. O는 이제 오가니즘 생명체란 뜻이고요. 그래서 그냥 우리말로 옮기면 유전적으로 변형된 생명체 정도인데 사실 되게 GMO라는 용어가 정치적으로 많이 이제 느껴지는 게 사용하는 사람에 따라 다 조금씩 바꿨어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좀 manipulate 하면 약간 조작, 좀 안 좋은 느낌. 그래서 이제 좀 반대하는 시민단체 쪽에서는 일부러 manipulate라고 써요. 같은 GMO라고 하지만. 근데 이쪽 정반대로 재배치. 재배치라고 유전자 재조합. 재조합. 우리나라 말로는 그것도 이제 부처마다 얼마 전까지 따로 썼는데요. 통일됐죠. 유전자 재조합이라고도 쓰고 유전자 변형이라고 쓰고 또 국내 이제 시민단체들 반대하는데 유전자 조작이라고 하죠. 근데 영어로는 주로 찬성하는 쪽에 영어 표현이 많아요. GEO라고 해서 genetically engineered. 약간 좀 느낌이 다르죠. 그리고 국제적으로는 LMO라고 또 통용을 합니다. 국제법상. living. 살아있는. 그리고 또 아주 개발사들은 바이오 테크놀로지 프로덕트, 생명공학 식품 뭐 이렇게 써요. 다 같은 말입니다. GMO입니다. 하기야 대량 해고를 구조조정이라 그러니까 그거랑 비슷한 거지. 어쨌든 그 놀라운 기사 법률적으로는 이게 그 유전자 변형 식품 이렇게 생명체 변형 생명체 이렇게 정해졌더라고요. 이제는 법률적으로. 법률적으로 통일됐다고 봐야죠. 겨우 최근에야 통일이 됐어요. 기사 하나가 나왔는데요. 한국인이 지난해 섭취한 유전자 변형 콩과 옥수수의 양이 무려 1인당 33kg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같은 기간에 국민 쌀 소비량은 67kg래요. 그러니까 쌀 먹는 것의 절반 정도를 우리가 이제 유전자 변형 식품을 이미 먹었다는 얘기죠. 근데 확실해요? 예. 근데 이거 알고 먹은 사람은 얼마나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 문제는 뭐냐면은 이렇게 엄청난 양의 GMO 식품을 먹는데 그걸 알고 먹는 사람은 거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 한 번도 안 사 먹었는데 GMO 식품. 그러니까 근데 먹었어요 이미. 산 것에 들어가 있었던 그. 요 하반신까지가 이게 다 GMO. 그러니까 밑으로는 GMO야 지금. 위가 쌀이고요. 이게 딱 50%잖아요. 그래서 먼저 유전자 변형, 유전자 조작 식품 이게 이제 정확히 무엇인지 또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그리고 지금 현황은 어떤지 그 문제부터 좀 짚고 넘어갔으면 합니다. 네. 그 전 편의상은 GMO라고 부르겠습니다. 네. 좀 길기도 하니까요. 그 GMO가 보통 이제 아까 그 영어 표현 그대로 하면 유전자가 변형된 건데 사실 전통 육종하고 좀 이제 구별을 좀 명확히 해야 되는데요. 전통 육종도 사실 유전자를 변형시켜 온 거거든요. 그렇죠. 개량해 온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GMO라는 말 그대로만 생각하면 사실 구별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단적인 예로 우리 방울토마토, 뭐 또 씨 없는 수박 뭐 이런 거 많이 들어보지 않습니까? 그게 GMO일까?라고 이제 물어봤을 때 말 그대로 따지면 GMO죠. 그렇죠. 유전자 변형됐으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GMO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전통 육종으로 개량될 수 없는 도저히 자연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이거를 우리 옛날 생물학 교과서 때 종 이런 거 우리 배웠던 기억이 나실 텐데 종속 과목 뭐 이런 거 외웠잖아요. 정속 과목 강문계. 그 종이라는 게 보통 이제 교배가 가능한 그 범위에. 요즘은 그 속까지도 약간 이제 넓혀졌는데요. GMO라는 거는 기존의 종이라고 따지면 같은 종끼리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고 같은 식물이라면 전혀 다른 그러니까 강이나 문, 개 이런 전혀 다른 배추에다가 예를 들어 콩 이 두 가지 관계 교배가 일어날 수 없잖아요. 자연에서 교배가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유전자가 섞이는 그런 걸 GMO라고 하는데 오로지 실험실에서만 만들 수 있죠. 근데 식물로 하면은 좀 감이 안 잡히는데 바로 이제 동물 유전자 그리고 이제 인간의 유전자 이런 유전자를 식물에 집어넣는 겁니다. 일단 지금 농산물이 많으니까요. 근데 현재까지 상용화된 것은 주로 미생물입니다. 미생물에 굉장히 특이한 유전자들이 많거든요. 그 유전자를 주로 콩이나 옥수수에 집어넣은 거죠. 자연에서는 도저히 그렇게 아무리 개량을 해도 그렇게 나올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GMO는 자연에서 벌어질 수 없는 전통육종으로 개량될 수 없는 유전자가 변형시킨 실험실에서 그런 거를 GMO라고 부르는 겁니다. 심지어는 그 광어, 찬물에 주로 살고 있는 광어 유전자를 딸기에 집어넣어 가지고 딸기가 냉해 잘 견디게 하는. 맞습니다. 그겁니다. 예.
그러면 근데 나중에 딸기를 딱 수확했더니 쫙 납작 들어 있거나 딸기를 회로 먹어야지 이제. 그러니까 납작해지는 유전자는 안 넣는 거지. 그런데 이제 그 유전자가 사실은 과학자들이 볼 땐 유전자는 그냥 화학 원소거든요. 화학 원소들이 분자거든요. DNA라는 거를 쪼개 보면은 몇몇 원소들로 이루어진 특별한 화학 구조식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유전자를 하나의 물질, 특정한 기능을 발휘하는 물질로 보는 거고요. 뭐 광어나 뭐 이런 실제로 인간의 유전자도 집어넣는 실험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2000년대 중반에 일본에서 쌀에다가 그 인간의 간에서 독성을 분해하는 유전자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유전자를 쌀에 집어넣는 실험을 했었어요. 근데 그 이유 그렇다고 인간에 넣는 건 아니죠. 인간에 있는 그 특정 기능을 발휘하는 유전자를 집어넣는데 그 이유는 그 쌀이 이제 제초제를 뿌렸을 때 쌀이 좀 같이 죽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독성을 잘 분해하니까 이 쌀도 제초제를 잘 분해시킬 거다. 그런 목적으로 이제 삽입을 했었어요. 근데 상용화는 안 됐습니다. 아직 대부분의 상용화된 것은 미생물입니다. 예. 야, 그럼 일종의 뭐 키메라 같은 거네요, 그냥 이렇게 뭐 종간. 근데 그렇게 보기에는 조금 이제 어려운 게요. 키메라는 좀 이제 우리가 딱 봐도 이제 막 섞여 있는 거잖아요. 외형부터 섞여 있고요. 일단 외형은 똑같고요. 외형은 똑같고. 예, 왜냐하면 심사할 때 외형이 다르면 합격을 안 시키거든요. 그러니까 또 기존의 콩이나 옥수수하고 똑같아야 돼요. 거의 똑같아야 돼요. 그리고 유전자 작게는 1개. 많게는 뭐 7, 8개 그게 들어간 거고 유전자의 원래 기능이라는 거는 단백질을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유전자라는 개념은. 그래서 단백질을 만들어내는 거니까 그 많은 그 유전자 중에 몇 개 아주 일부 몇 개 특수한 유전자만 나온 거로 키메라 이 정도까지는 이제 좀 이제 아니다라고 이제 보이죠. 그 에두아르도 칵스라나 이제 예술가가 있는데 이 사람이 그런 거래요. 자기 혈액에서 그 유전자를 빼가지고 꽃이랑 합성을 해요. 그래서 그 자기만의 꽃을 만들어냅니다. 그래가지고 인맥에 연맥이라 그러나 그 연맥 거기에만 이렇게 발현되게끔 한다라든지 이걸 지금 예술로 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근데 서로 다른 DNA끼리 융합 이제 뭐 이렇게 손을 잡는 유전자끼리 손을 잡는 이런 게 이제 이 생명 진화의 초기 단계에서는 있었다고 제가 들었어요. 근데 우리 세포에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미토콘드리아 같은 경우에 그게 원래는 따로 존재하던 그런 유전자인데 그게 어느 시점에선가 이렇게 결합이 되면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생명체들이 만들어졌다. 그런데 결국은 그러면 일단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종속 이런 과문 이런 이렇게 생물학 분류에 따른 경계들이 확정될 정도로까지의 진화가 진행된 이후에는 그러면 그런 그 서로 다른 성격을 가진 그런 생명체들의 DNA가 섞이는 그런 것들이 없었던 거예요? 원래는? 자연 상태에서 없다는 거는? 네, 자연 상태에서 이제 최근에까지 이제 이 정도 어느 정도 많이 분류가 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물론 뭐 미생물의 세계는 모르겠습니다. 거기서는 또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최소한 이제 우리 섭취하고 있는 인간이라든지 고동 생명체들에서는 이미 뭐 그런 거는 진화가 이제 이미 옛날 말씀하셨지만 세포 안에 미토콘드리아가 들어와서 이제 같이 된 거는 옛날 세포가 처음 만들어질 때 그때부터 그리고 인간 게놈 프로젝트 이런 거로 이제 밝혀진 우리의 유전자를 보면은 뭐 바이러스니 박테리아니 그런 게 많이 몸 안에 흔적들이 있다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거는 이제 이미 자연 상태에서 벌어진 일이고. 예. 실제로 GMO를 개발하는 그 분들의 주장이 그런 부분이 있어요. 진화를 압축적으로 우리가 실험실에서 실현하는 거다. 그렇게 실제로 얘기를 지금 왜 그 질문이 왜냐하면 아까 그렇게 구별을 하셨잖아요. 자연적인 상태에서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어떤 것이다라고 하는데 저 사람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자연이 하는 것을 우리는 좀 더 빨리 하고 있을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게 말이 빨리 하고 압축한다는 것이지 실은 긴 시간에 걸친 그 진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도태될 거 도태되고 살아남을 거 살아남으면서 적응되면서 이렇게 그 내부의 다른 요소들과 관계가 또는 메커니즘이 형성되는 이런 것들이 건너뛰게 되면은 오히려 그 후에 만들어진 이후에 그런 부작용들 진작에 그것이 진화 과정에서 제거됐어야 될 어떤 요소가 제거되지 않은 채 유전자 이 변형 조작 이후에 그것이 살아남아 가지고 그 후 그 성장 과정에서 그런 것들이 막 뛰쳐나온다거나 그래서 실제로는 특정한 어떤 기능 내지 목표를 위해서 조작을 했는데 기대했던 것과 다른 어떤 효과가
동시에 나타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그런 점은 사실 과학계 일각에서 계속 지적을 해왔고요. 저도 굉장히 공감을 하는데 말씀대로요. 사실 그동안 진화해온 거는 적응해온 거잖아요. 환경에 잘 적응해서 잘 선택되어 온 다인의 진화론을 받아 알 수 있듯이. 근데 지금 이거는 사실 뭐 적응할 여력도 없이 자연 선택과는 무관한 거죠, 이게.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GMO뿐만 아니라 이제 구데타 일으킨 거지. 구데타 일으켜가지고 선출되지 않은 권력처럼 이렇게 권좌를 차지해가지고 생물학의 정치학과 이게 버릇이야. 근데 이제 이게 유전자 변형 동물로 가면은 좀 더 실감이 납니다. 그 실제로 이제 실험 동물들 많이 유전자 변형시키고 있거든요. 네. 실험용으로. 그런 동물들이 이제 좀 더 야생으로 나온다든지 하면 정말 그런 애들이 이제 좀 더 실감이 나고요. 근데 GMO 우리가 현재 얘기하고 있는 건 우리 음식으로 이제 좀 되기 때문에 이게 자연에서 오랫동안 막 변화되고 이런 시간도 별로 없고 바로 만들어서 이제 바로 우리가 섭취를 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아니 근데 그게 안 그런 게 제가 이제 낚시를 좋아하니까 우리 강이나 호수에 가보면 원래 우리 내수면에 이제 포식자 내지 육식 어종은 이제 가물치라든가 강준치라든가 또는 쏘가리라든가 꺽지라든가 이런 것들이거든요. 근데 지금 특히 낙동강 수계도 그렇게 그럴 뿐만 아니라 이제 호남 이 금강권까지 다 마찬가지인 게 블루길, 베스 뭐 이런 것들, 잉붕어 이런 것들이요. 이게 다 보면 그냥 황소개구리 이게 다 원래는 좁은 공간 안에 말하자면 좀 큰 실험실에 가다 놓고 이제 키우던 것들이 자연으로 탈출해 가지고 지금 내수면을 다 정복한 거거든요. 네. 그러면 아무리 GMO 동물이라고 해도 그 실험실 안에 계속해서 유폐되어 있으리라는 보장은 없는 거 아니겠어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식용에서 연어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제 시험 승인을 앞두고 있는데요. 제일 큰 우려가 그겁니다. 얘는 이제 실험실이 아니라 양식장에서 키우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잘 아시겠지만 세계적으로 지금 양식장에서 탈출한 물고기가 뭐 수백만 마리거든요. 태풍이 한번 휩쓸 가면은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이거 잘 해도 관리를 한다고 해서 사실 튀어나가죠. 근데 이제 과학자들은 그런 우려를 하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제 자연에서 잘 선택되지 않도록 생존력을 떨어뜨리는 식으로 또 변형시키고 있다. 예를 들어서 생식력 실제로 그렇습니다. 불임을 만들어요. 불임을 만들어서 그리고 콩이나 옥수수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스스로 자가 수분이 안 된다든지 이제 딱 한 번 일회 사용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연어 같은 경우도 불임 기술이 지금 99.8%까지 갔다 그러거든요. 그 GM 연어가요. 얘들이 나가도 불임이므로 별로 생태계 영향 안 미칠 거고, 뭐 얘들이 또 행동이 야생의 것보다는 이제 생존력이 떨어질 거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또 반대 얘기로는 이제 0.2%라고 해도 상당히 굉장히 큰 퍼센테이지거든요. 그렇죠. 한 100만 마리로 따지면 한 2천 마리 이 정도는. 그리고 몇 세대만 거치면 벌써 그냥 숫자가 그렇죠. 엄청나게 넓어지는 거니까. 예, 실제로 의미가 없는 거죠. 예, 그 연어 얘기가 나오면서 영국의 왕립 학회인가요? 거기서 유명한 이제 저널에 논문이 나왔는데 한번 그 연어하고 자연산 송어하고 교배를 시켜봤어요. 또 교배가 되더라는 거예요. 이제 그런 논문도 막 나오고 있습니다. 이른바 이제 이게 유전자 오염 문제죠, 이제. 그렇죠. 오염이라고 부릅니다. 예. 근데 미국에서도 그 실험실에서 하던 그 유전자 조작밀이 밖으로 새어 나와 가지고 그때 뭐 리콜되거나 발견돼서 그 뭐 손해배상도 크게 하고. 우리나라에서도 있지 않았었나요? 그게 바로 우리나라하고 연결된 사건이었습니다. 예. 작년에 이제 그 큰 사건이 있었죠. 그 미국의 밀이었죠. 오레곤주의 밀이었는데 밀은 세계적으로 승인된 게 없습니다. GMO가요. 그 승인이란 말이 되게 중요한데요. 굉장히 많은 거를 지금 다 이제 연구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승인이 돼야 이제 상업용으로 재배를 할 수 있거든요. 근데 밀은 아직 2014년 현재까지 세계적으로 승인된 나라가 없어요. 그런데 작년에도 마찬가지였죠. 근데 미국의 오레곤주가 워낙 밀 생산으로 유명한. 근데 거기에서 한 농부가 발견했는데요. 그 GMO라는 게 사실 그 어떤 기능을 발휘하게 하기 위해서 미생물의 유전자를 이제 콩이나 옥수수에 집어넣은 거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기능이 크게 두 가지입니다. 그 대체적으로 두 가지예요. 하나는 제초제를 뿌렸을 때 잘 분해하게 하는 그 유전자를 미생물에서 찾아서 콩이나 옥수수에 넣은 거예요.
당연히 그 효과는 뭐냐면 콩옥수수밭에 뿌렸을 때 잡초만 죽으라는 거예요. 얘들은 살아나고.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제 살충성이라고도 부르는데요. 병해충들이 이제 막 갉아먹으니까 얘네들이 애벌레들이 얘를 갉아먹으면 죽게 만드는 거예요. 이제 소화기관 같은 마비시켜서. 원래 이제 전통적으로 그런 미생물들이 있었거든요. 그 유전자를 아예 콩이나 옥수수에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얘 콩이나 옥수수 자랄 때 그 잎사귀를 먹으면 애벌레들이 죽어버리는 거죠. 딱 두 가지가 대부분이에요. 그 이유는 이제 생산량을 늘리겠다는 거죠. 아니 근데 벌레가 죽는 거면 사람은 괜찮아요? 그럼요. 사람 괜찮은 거를 하는 거죠. 당연히 그거는 이제 테스트를 충분히 하는 거고요. 일단 그렇게 해서 그걸 승인을 받는다고 합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잘 자라서 사람 먹어도 괜찮은지 그전에 동물 실험을 하죠. 그래서 완전히 이제 안전성 테스트가 끝나면 승인이 내려지거든요. 근데 작년에 있었던 밀 사건은 뭐가 문제였냐면 승인 받은 적이 없어요. 승인이 안 된 거였어요. 근데 미국의 오레곤주의 한 농부가 밀밭에서 이제 밀농사를 짓는 분인데 제초제를 뿌려봤어요. 다시 이제 올해 초에 이제 다시 한번 밀을 지으려고 제초제 뿌렸는데 평소처럼 다 죽어야 되는데 밀 일부가 안 죽은 거예요. 굉장히 넓은. 그래서 이 농부가 이상하게 생각을 한 거예요. 분명히 GMO 밀은 없는데 자기가 알기로도. 근데 제초제를 뿌려도 안 죽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의심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들고 이분이 참 대단한 분이에요. 이걸 들고 그러네. 오레곤주 주립대학교에 그 연구소에 갖다 줬어요. 이제 의심스럽다. 이상하다. 예. 그래서 1차로 간단하게 테스트를 해봤더니 GMO라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오레곤 주립대학도 깜짝 놀란 거죠. 과학자들. 그래서 미국의 그 USDA 농무부의 산하에 이제 동식물 검역소 있죠. APHIS라고 거기에 공식 보고를 했습니다. 해서 정밀 검사에 들어갔는데 한 달 정도 걸렸어요. GMO 판정이 났어요. 그리고서 바로 수출국인 이제 우리나라와 몇몇 나라들한테 통보를 한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오레곤주에 지금 우리도 몰랐던 유전자 변형 밀이 나왔다. 일단 그걸 알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식약처에서 그 통보를 받고 보도자료 낸 거죠. 이런 통보를 받았다. 예, 그래서 그 사건은 좀 이제 한 단계 더 나아가 버린 건데 승인도 받지 않은 GMO가 버젓이 잘하고 있었던 거예요. 밀밭에서.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이해를 아무도 할 수 없는. 그럼 어떻게 문익점 선생 같은 분이 있었나? 실험실에서 붓뚜껑에 넣어가지고. 예, 자연적으로 나간 거 아닌가? 예, 근데 한 가지 그때 단서가 있었습니다. 그 GMO 개발사들이 대표적인 손을 꼽히는데 그 중에 아주 유명한 몬산토 회사가 이제 그 밀을 원래 재배를 시도를 했었어요. 그래서 미국의 한 16군데 그 주에서 한 100여 곳에서 시험 재배를 했습니다. 그 GMO를 가장 나중에 이제 포장 실험이라고 하는데 포장이 우리가 싼다는 포장이 아니라 야외를 포장이라고 그냥 필드로 부르는데요. 마지막 단계에서 포장 실험을 해요. 이제 근데 미국 굉장히 넓게 이제 포장 실험을 했는데 마지막으로 잘 자라고 있는지 별 문제가 없는지. 근데 안전성 테스트는 끝난 상태였어요. 이것만 통과하면 바로 이제 상업용으로 신청하려고 했는데 어떤 이유로 몬산토가 포기했어요. 상업용으로 재배할 거를. 그래서 시험 재배만을 1900년대 말부터 2005년까지 미국 곳곳에서 시험 재배를 했었어요. 근데 포기를 했습니다. 근데 포기하면은 규정상 없애야죠. 완전히 없애야 돼요. 완전 완전히 그건 알아서 해야 되는데 완전 없앴다고 보고를 했어요. 근데 그거 외에는 단서가 없었던 거예요. 그 밀이라고는. 근데 초창기에 그 몬산토는 그 대대적으로 자기네 밀이 아니다라고 과학적으로 막 설명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이번에 발견된 밀은 이제 봄밀인데 우리가 옛날에 심었던 건 겨울밀이다. GMO가 그렇게 뒤바뀔 수는 없다. 거리도 멀다. 굉장히 했는데 이게 1년 동안 보고서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9월에 나왔어요. 겨우. 최종 보고서가 나왔는데 거기서는 몬산토라고 지적을 했고 몬산토가 그래서 오레곤주의 농부들에게 상당한 지금 손해배상을 해줬다고 얼마 전에 뉴스에 나왔는데요. 그래서 그때 그렇게 해서 우여곡절을 알게 됐는데 아직도 모르는 건 뭐냐면 그때 소각을 했을 텐데 어떻게 빠져나갔냐는 그렇죠. 거죠. 그거는 모르겠다고 보고서에 나왔어요. 모르겠다고. 그리고 이번 9월 달에 보고서에 또 하나가 나왔습니다. 몬타나주가 또 하나 나왔어요. 그 조사해 보니까 오레곤주 말고 몬타나주에서도 또 발견했다는 거예요. 미국 정부에서. 근데 이번에는 이제 완전히 야외가 아니라 시험 재배하는 장소.
거기에서도 10년 전에 시험 재배를 해본대요, 거기는. 근데 다 소각한 줄 알았는데 시험 재배지에서 또 GMO가 나온 거예요. 살아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런 거. 그렇게밖에는 예. 근데 명확하게 메커니즘은 모르겠다고 얘기하고요. 다만 짐작은 가죠. 이걸 보면은 이미 GMO라는 게 통제를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렇죠. 승인되지 않은 것들이 얼마든지 다른 경우에 또 다른 곳에서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우리나라 식탁 또는 뭐 간식 뭐 이런 우리 어떤 식생활에 얼마나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 질태나 이런 전반적인 현황 같은 게 파악이 돼 있습니까? 네, 방금 미를 말씀드렸지만 일단 이제 어떤 품목들이 좀 정해져 있습니다. 매년 우리나라는 수입국이죠. 우리나라 재배국이 아니라 수입국. 전 세계적으로 재배국이 한 27, 8개국 정도 됩니다. 매년 조금씩 바뀌는데. GMO 농산물. 네, 재배하는 나라가요. 근데 우리나라는 수입국인데 수입국도 한 30여 개국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수입국인데 수입할 때마다 이제 국내 전문가들이 이제 승인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 품목들이 이제 주로 종류로 본다면 뭐 콩, 옥수수가 제일 많고요. 그리고 면화, 유채가 뒤를 따르고요. 그리고 크게 이게 이제 식용이냐 사료용이냐 이렇게 구분해서 또 심사를 합니다. 그래서 매달 그게 홈페이지에 올라가고 있어요. 공개된 홈페이지에. 그래서 뭐 지금 거의 뭐 100, 200 막 넘어가고 있습니다. 식용이든 사료용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정부에서 통계를 사실 잡은 게 초창기부터 잡지 못했어요. GMO가 미국에서 처음 이제 콩과 옥수수가 만들어진 게 1996년입니다. 근데 1996년에 그 해부터 우리나라가 수입을 했어요. 정부 보고서를 보면은 그때부터 수입됐다고 추정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나라 콩과 옥수수 식량 자금률이 굉장히 낮잖아요. 근데 미국에서 주로 수입을 해왔는데 거기서 GMO로 바꾸니까 수입을 한 거죠. 초창기에는 양은 잘 추정 못하고 그때부터 수입됐을 거다라고 짐작을 하는데 최근의 통계를 보면 거의 비슷한데요. 이제 식용은 주로 콩과 옥수수가 대부분인데 옥수수는 한 절반 수입하는 것의 절반. 그리고 콩은 수입하는 것의 4분의 3. 그게 GMO고요. 근데 수입하는 것에 그렇다 그랬잖아요. 식량 작업률이 워낙 낮잖아요. 네. 옥수수는 1%가 안 되죠. 콩은 10%가 안 되죠. 그러니까 거의 사실 거의 다. 네. 그래서 콩과 옥수수로 만드는 식품을 한번 떠올려 보시면 되는데, 근데 좀 품목이 좀 정해져 있습니다. 이제 옥수수는 굉장히 많은데요. 옥수수는 크게 전분, 그리고 전분당이라고 해서 감미료, 무슨 올리고당 뭐 이런 거 많지 않습니까? 옥수수로 가공할 수 있는 식품이 굉장히 많잖아요. 거기에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죠. 우리나라에서 지금 우리가 먹고 있는 게 옥수수 그냥 낡은 옥수수인 채로 먹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다 가공식품으로 들어갑니다. 전분과 전분당으로요. 그리고 콩은 99%가 식용인 경우에 콩기름이에요. 네. 기름으로. 그렇기 때문에 콩기름 외에는 사실 잘 두부는 초창기에 한번 이슈가 생겼었어요. 90년대 말에 한국 소비자 보호원이었죠. 그때 지금 소비자원인데 네, 지금 소비자원. 그때 소비자보호원에서 한 팀이 있었거든요. 그 GMO 연구한 팀이 있었는데 국내산 두부를 한번 GMO로 검출을 해봤어요. 검출할 수 있거든요. 정성적으로 검출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때 해봤는데 몇 군데 나왔어요. GMO가. 근데 문제는 국산 콩이라고 썼는데 거기서 GMO가 나온 거예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우리나라는 재배하는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거짓말을 한 거죠. 국산 콩 안 썼는데. 예. 그래서 그게 굉장히 크게 사회적 이슈가 됐었어요. 그래서 그때 그 회사가 뭐 소비자보호원에다가 뭐 100억대 소송 걸겠다 이러다 이제 말하는데 그럴 때 가끔씩 이제 이슈가 됐었는데 그때 이후로는 두부에는 안 넣는다는 것이 공식 입장입니다. 공식적인 견해고요. 근데 지금 말씀은 그러면 제가 어저께 저녁에도 저희 집에서 산 두부를 보니까 수입콩이던데 네. 그게 이제 수입콩이 돼 GMO는 아니다 그 말씀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수입 가공업체들이 이제 품목들을 이제 구분을 하는데. 근데 그걸 믿을 수 있습니까 소비자가? 네, 그거는 그 회사들 이제까지 보면은 뭐 그런 걸 소문이 한두 번이 아닌데. 공식적으로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정부는요. 그리고 근데 나머지 1%도 좀 문제인데요. 콩기름이 99%지만 1%가 이제 콩깻묵이라고 해서 남는 이제 찌꺼기들. 그거 이제 사료로도 쓰고 그리고 우리가 먹는 식품 중에 많이 들어가요. 소세지, 뭐 이런 육류 가공품, 그리고 또 환자 회복식 이래가지고 단백질 강화 제품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런 데도 사용될 수 있고, 그러니까 GMO가 다 거기 들어간다는 게 아니라
보통 콩 깻목이 보통 그런 데 쓰인다는 거고요. 근데 수입의 4분의 3이 이제 콩이 그렇게 쓰이니까. 그래서 국내 환경단체가 한번 소세지를 일부러 검사해 봤어요. 정성적으로 한번 이제 나왔어요. 나오는 게 당연한 거죠. 많이 쓰고 있으니까요. 실제로 가공식품 우리가 먹고 있는 굉장히 많은 유제품이라든지 뭐 사실 뭐 셀 수가 없는 많은 콩이나 뭐 옥수수로 만드는 주로 옥수수겠지만요. 그런 거에 다 들어가고 심지어는 뭐 술에 첨가 식품 첨가물도 들어가 있고요. 안 들어가는 데가 없어요. 짜장면에 옥수수 주정으로 술을 만들기도 하고 그러니까. 예. 그렇죠. 그러니까 뭐 이거 어떻게 뭐 특정하기도 뭐 하겠네. 이게 완전 다 퍼져가지고. 네, 맞습니다. 근데 라면이랑 면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수프 뭐 거기에 뭐 좀 들어가고 뭐 그다음에 뭐 옥수수 기름으로 튀긴 뭐 또 하고 식품들, 기름으로 튀김 식품들, 기름 자체가 과자 이런 것들. 그렇죠. 기름도 당연히 참치캔에 들어가 있는 기름. 예, 뭔가 제가 뭐 직접 확인은 못했습니다만 들어갈 가능성은 당연히 있는 거죠. 예, 참고로 그 MOP7인가요? 한국 시민 네트워크가 최근 식품업체 GMO 사용 여부 정보 공개를 요청했는데요. 뭐 진유원, 한미, 양행 등 11개 업체는 GMO 사용 여부 등에 대한 정보를 공개했답니다. 예. 하지만 그 CJ 제일제당, 뭐 대상, 롯데제과 이런 업체는 관련 정보를 비공개했고요. 이마트 홈플러스. 거기도 비공개예요? 거기는 네. 장류, 고추장, 된장, 간장과 관련해서 GMO 사용 여부를 회신 안 했네요. 네. 답을 안 했습니다. 네. 이 지금 사용 여부에 관해서 회신을 안 한다는 얘기는 안 쓰고 있으면 당당하게 안 쓴다고 얘기하겠죠. 얘기 안 하는 걸로 보면 쓰고 있는데 말하기 싫다 이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죠. 지금, 그렇게 법률적으로 봐야죠.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이거 표기하게 돼 있습니까? 안 하게 돼 있는 겁니까? 예, 미리 말씀드리면 안 해도 됩니다. 안 해도 됩니다. 우리나라 면제가 돼 있습니다. 네. 이 한국 시민 네트워크가 얼마 전에 우리 평창에서 열렸죠. 바이오 안전성 의정서, 네. 당사국 회의 뭐 이런 좀 별로 관심을 많이 못 받았지만요. 주로 이제 이런 GMO 관련돼서 그리고 또 생물 자원 관련한 그런 국제 협약 회의가 열렸었는데요. 거기에 대비해서 국내 이제 시민단체들이 네트워크를 만든 거였어요. 그리고 이게 그 회의의 주된 주제는 아니었지만 이제 NGO들이 따로 모여서 하지 않습니까? 거기서 이제 이런 표시제 관련해서 먼저 좀 문제 제기를 하기 위해서 일부러 조사를 한 거예요. 근데 조사할 때 국내 이런 업체들이 안 해도 되는 걸 알고는 있었어요. 알고 있었는데 일부러 이제 물어본 거죠. 공개해달라. 근데 법적으로 지금 우리나라는 이게 면제돼 있기 때문에 특별히 공개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죠. 네. 근데 그거를 환기시키기 위해서 국내 이제 시민단체들이 굉장히 들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큰데 우리가 모르고 있는 거다라는 것을 환기시키기 위해서 이런 조사를 해서 발표를 한 거고요. 사실 이 업체들은 좀 억울해하죠. 왜냐하면 특별히 우리가 잘못한 게 아닌데. 그렇죠.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 없는 거죠. 근데 자꾸 이제 문제. 아니 근데 본인들이 이걸 예를 들면 GMO 썼다 안 썼다를 갖다가 기재하게 되면은 그 위법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예. 안 그러니까 써도 도덕적인 된다는 자기들이 쓰면 되잖아. 그러니까 도덕적인 책무는 기재를. 있는데 법적 의무는 아닌 거죠. 지금. 그렇죠. 그래서 미국에서도 표시제가 없는데요, 아직은. 미국에서도 우리는 GMO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라는 말을 이제 몇몇 업체들이 대표 업체들이 스스로 밝히죠. 예, 그 지금 우리가 다른 식품의 어떤 성분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이 자랑하려고 우리는 뭐만 씁니다라거나 이런 걸 우리나라도 하잖아요. 대표적 식품 업체 중에서 풀무원 같은 데서는 GMO 원료를 안 쓴다고 공개적으로 주장하잖아요. 그렇게 그때 한번 어느 식품 두 분과 어디에서 잠깐 조금 나와서 그것 때문에 사과하고 회수하고 재발 방지 약속을 하고 지금도 그걸 지키고 있는데 네. 값이 조금 비싸긴 해요. 거기 제품이. 그렇지만 자기들이 GMO 식품 원료를 쓰지 않는다는 것을 일종의 상품 브랜드로 쓰고 있는 맞습니다. 데들이 있잖아요. 예. 그런 몇몇 기업은 그 추세고 또 이제 이런 매장들도 많이 그런 추세가 있어요. 뭐 맥도날드라든지 이런 햄버거 가게라든지 굉장히 그런 게 많을 거잖아요. 그리고 뭐 스타벅스는 커피숍 이런 데서는 밝히기도 해요. 우리는 그런 거 안 쓴다. 하는데 이제 사실 식품 가공업체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제 많은 제품에 지금 들어갈 수 있잖아요. 이거를 안 쓴다고 또 할 수도 없는 게 실제로 몇 년 전에 식품 가공업체들이 한번 공개적으로 선언한 적이 있었거든요. 우리는 이제 수입할 거다. 수입하는 수밖에 없다. 수입을 안 하면 뭘 만들 수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사실은 그거를 안 쓴다고 할 수도 없는 상황,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요. 예. 그 이제 문제는 역시 GMO가
그러니까 안전한가 안전하지 않은가. 그다음에 이런 식의 GMO, 쉽게 말하면 유전자를 갖다 조작하고 뭐 이러는 것들이 과연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필요한 행위인가를 좀 따져봐야 할 것 같습니다. 사실 GMO 식품 문제가 인류사에 등장한 게 비교적 최근입니다. 20년도 안 돼요. 그죠? 네, 처음에는 뭐 인류를 뭐 기하에서 구제할 수 있는 대단한 기술이다 이렇게 선전이 되기도 했었는데요. 98년인가에 그 푸스타이 박사의 실험으로 환경단체의 대대적인 반발이 시작됩니다. 근데 이 실험도 참 말이 많아요. 네. 어떤 사람들은 그거 실험 자체가 뭐 조작이다 뭐 등등등 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를 좀 해주시죠. 예, 그 98년, 이제 96년부터 딱 2년 후였는데요. 네. 미국에서 이제 그 당시 영국에서 토마토가 처음엔 콩과 옥수수가 이제 대부분이지만 처음에 잠깐 토마토가 한번 유행했었어요. 미국과 영국에요. 근데 영국에서 이제 퓨레라 그래가지고 그 어떤 으깨에서 캔 통조림에 만들어 파는 그거를 이제 팔았었습니다. GM 이제 토마토였죠. 그 수입해서 그게 가격이 쌌어요. 그래서 굉장히 인기가 있었어요. 근데 그러다가 이 푸스타이 박사라는 이 로에트 연구소라고 굉장히 유명한 연구소예요. 이분도 굉장히 저명한 분이거든요. 이분이 이제 감자를 가지고 실험을 해봤어요. GMO 감자 가지고. 예. 그거를 쥐한테 이제 먹여봤는데 쥐에서 좀 약간 장기 이런데 이상이 생긴 거죠. 근데 이게 그때 문제가 됐던 게 보통 이제 과학적 실험은 논문을 먼저 내야 됐었는데 이분이 이제 실험 데이터는 많이 얻어놓고 미국의 한 방송에 출연해서 그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난리가 난 거예요. 미국 전역. 그래서 뭐 아까 퓨레라고 그런 갑자기 GMO 토마토도 갑자기 다 이제 망해버리고 유럽인들이 영국인부터 시작을 해서 난리가 난 거죠. GMO가 위험할 수가 있구나. 근데 이 로에트 연구소가 발표한 날은 이 푸스타이 박사를 지지했어요. 며칠 있다가 입장을 바꿨죠. 스스로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 연구소에 이 박사가 실험 잘못했다. 뭐 재료도 잘못 넣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과학. 그래서 그렇게 해서 쫓겨났어요. 쫓겨났는데 논란이 시작이 됐었죠. 그리고 이제 유럽의 몇십 명 과학자들이 모여서 이제 푸스타이 박사를 지지한다. 뭐 대세는 이제 그 실험이 잘못됐다는 거였고, 그리고 좀 그랬던 게 논문을 내기 전에 뒤늦게 논문 내긴 냈습니다. 근데 그때는 이미 좀 많이 가라앉아 있었고요. 이게 굉장히 대중적으로는 큰 사건이었고 이때 우리나라에도 사실 영향이 왔어요. 그래서 아까 소비자원이나 이런 데서도 이제 막 조사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러다가 약간 이제 소강 상태였었죠. 중간중간에도 가끔씩 이제 논문이 나오기도 합니다. 근데 대부분 GMO를 개발하는 쪽에서도 논문을 내거든요. 굉장히 많은 논문을 내왔어요. 근데 그런 논문들이 대부분이었고 문제가 있다는 논문은 거의 없었어요. 실제로 이제 이 연구를 하려면 누군가가 이제 어디서 지원을 해야 될 텐데 그런 지원상에도 좀 어려움이 있었다고 하고요. 그래서 이게 문제가 있다는 쪽으로 실험 설계하는 것 자체가 좀 이제 쉽지는 않았었나 봅니다. 한동안 계속 이렇게 옥신각신했었는데 2012년이죠. 2012년에 획을 긋는 사건이 이제 생겼죠. 프랑스의 깡대학이라고요. 거기에 세라리니 교수라는 그 연구진인데 이분이 워낙 몇 년 전부터 계속 문제 제기를 해온 분이에요. 과학자였는데요. 계속 이제 여러 가지 근거를 가지고 위험할 수 있다라고 하다가 드디어 논문을 냈어요. 2012년도에. 냈는데 그 논문이 미국의 저명한 학술지에 실렸습니다. 식품과 뭐 화학 독성학 이런 학술지인데 이 학술지가 어떤 학술지냐면 그동안 GMO를 안전하다고 연구 논문이 실렸던 학술지예요. 거기에 반대를 실은 거예요. 따라서 권위가 어느 정도 있는 거죠. 그리고 굉장히 민감한 사안이니까 아마 동료들 심사를 꽤 많이 거쳤을 거예요. 그래서 드디어 논문이 나왔는데 그 논문의 내용은 푸스타이 박사 논문하고 비슷했어요. 결과가. 좀 충격이었어요. 가장 큰 특징은 뭐였냐면 장기간 실험을 했다는 거예요. 그동안 이제 개발해온 쪽에서는 당연히 안전성 검사를 했죠. 그중에 여러 가지 실험을 하는데 가장 우리에게 관심이 가는 건 동물 실험이거든요. 쥐한테 먹여보는 거죠. 근데 그동안 실험은 90일을 넘지 않았어요. 3개월. 쥐는 2년 동안 평균 사는데 한 90일까지만 딱 먹여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들 이거 좀 오래 먹어야 되지 않냐. 대대손손도 봐야 유전자가 막 들어간 거니까 장기적으로 봐야 되지 않냐라고 하는데 이제 세계적으로 그거는 90일 정도면 된다. 이렇게 정해졌어요. 그래서 이제 계속 과학계 일각에서도 좀 더 길게 보자라고 했는데 그 프랑스 연구진이 2년 동안 한번 먹여본 거예요. 작심을 하고 한 거죠. 그리고 연구비도
사실 NGO 관련된 그런 기구에서 연구를 받았어요. 예, 그래서 굉장히 큰 실험을 했는데 그 결과 이제 제일 사람들에게 충격을 준 게 종양이었어요. 아하. 근데 종양인데 종양이 아시겠지만 양성 악성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까지 알아본 게 아니에요. 그거는 별도의 실험이고 관찰을 해보니까 이제 그냥 물하고 뭐 평소에 먹던 거 그런 주의에 비해서 종양이 많이 생기더라. 그리고 이제 암컷이 특히 예민하더라. 그리고 장기 기능들이 많이 손상이 되더라. 그리고 좀 일찍 죽더라. 뭐 이런 몇 가지 주요 데이터를 뽑았죠. 유전적인 것도 나타났나요? 아닙니다. 거기까지 못 됐고요. 일단 먹고 이제 한 세대를 본 거죠. 죽을 때까지만 본 거예요. 그런 문제가 나왔다고 해서 프랑스에서 난리가 났었어요. 프랑스 그리고 우리나라도 그때 난리가 났었는데 우리나라가 외신이라고 생각을 하고 외신 보도라고만 받아서 이제 잠깐 소개가 됐는데 사실 그게 그 연구진이 작심을 했다는 게 어떤 걸 먹여봤냐면 옥수수를 먹였는데요. 몬산토에서 가장 보편화된 옥수수를 먹였어요. 몬산토는 미국의 GMO 기업. 예, 그렇죠. 예. 옛날에는 그 고엽제 만들었던 네, 화학회사. 예, 거기죠. 예. 진짜 못된 짓을 100년 동안 한 회사야, 여기. 솔직히. 세계 최대 GMO 회사죠. 네. 종자 팔고, 그죠? 맞습니다. 네. 그 GMO 종자를 지금 판매하는 곳이죠. 개발하고 판매하는 종자 파는 거하고 GMO 이 제초제기 파는 거하고 연관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특정한 병충해 벌레에 강한 어떤 유전자를 집어넣어 놓고 그거 씨앗 팔고 그다음에 이제 그 씨앗에 딱 맞는 또 제초제 네. 이거 다 뿌리면 딴 건 싹 주고 요거만 안 주고요 해서 세트로 끼워서 파는 회사. 예, 맞습니다. 그 세트가 좀 문제인데요. 그 씨앗은 또 몹시 비싸게 팔죠. 예. 예, 그 제초제 이제 일명 라운드업이라고 예. 이제 하죠. 글리포세이트라는 제초제가 여러 회사들이 이제 있지 않겠습니까? GMO 개발 회사들. 각 회사들이 어떻게 하냐면 자기네 제초제를 뿌려야 이게 효과가 발휘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농민들 입장에서는 종자와 제초제 같이 사야 돼요. 예. 그래서 이 제초제가 또 새로 바뀌면 그것도 사야 되고 세트로 이제 판매를 하는데요. 하여튼 이야기가 좀 엇길로 가는데 그 실험 얘기 맞아요. 예, 그래서 실험에서 실제로 제초제도 먹여보고 물에 섞어서요. 그리고 옥수수도 먹여보고 여러 이제 부류로 나눠서 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이제 부작용스러운 게 보고가 됐어요. 그리고 그걸 사진으로 그대로 보여줬어요. 논문에서 이렇게 막 종양이 나와 있는 그거를 프랑스 일간지들이 그대로 게재를 해버렸어요. 우리나라에서는 그거를 프랑스 소식인 줄 알고 이렇게 했는데 그 품목이 우리나라도 승인된 거예요. 2002년도부터 우리도 먹고 있는 거예요. 일부러 이 팀이 이제 전 세계에서 먹고 있는 걸 일부러 해본 거예요. 그래서 아주 난리가 났었는데, 그래도 전 세계 많은 과학자들이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반론을 폈어요. 푸스탈 박사 때처럼. 일제히 반론을 펴서 실험이 잘못됐다. 또, 일단 뭐 쥐를 너무 조금 썼다. 여러 실험 방법상 오류, 통계를 잘못 썼다. 뭐 이런 어려운 얘기들을 하면서 근데 그 프랑스 연구진이 오히려 나중에 인터뷰할 때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빨리 내 논문을 읽고 반론을 펼 줄 몰랐다. 그러니까 일제히 했거든요. 일제히. 엄청나게 했어요. 그러면서 이 학회지에다가 철회시키라고 요구를 했어요. 논문을. 근데 과학계 논문이 그런 식으로 철회되지는 않죠. 보통 완전히 무슨 사기다. 이래야지. 예, 그러면 근거가 없잖아요. 그리고 다 과학이라는 게 다 계속 그렇게 조금씩 새로운 거를 논박을 하면서 거치는 건데 그렇다고 철회시키지는 않죠. 근데 한동안 계속 논박이 있었는데 각국 정부들로서는 빨리 얘기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시민들한테. 예, 자기는 국민들이 먹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해 12월까지 각국 정부들이 입장을 밝혔습니다. 안전하다. 그러니까 이거를 실험이 잘못됐다고 주장하는 과학자들의 논리를 가져와서 이 실험은 우리가 믿을 수 없다. 그래서 일단 그 2012년 말까지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다들 안전하다는 쪽으로 갔고요. 근데 흥미로운 거는 그 다음 해까지 작년까지 계속 그 학술지 홈페이지에서는 계속 논쟁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그 반대한 쪽에서 이제 편집자한테 보내는 글 거기다 또 이 연구팀 반박 13편이 실렸어요. 그래서 제가 홈페이지에 혹시 철회됐나 한번 들어가 봤는데 가장 다운로드 많이 받은 논문 이렇게 해서 아주 장사를 할 정도로 굉장히 막 잘 나갔죠. 근데 작년 11월 달에 철회가 됐습니다. 근데 보통 이렇게 철회를 할 때는 편집장이 철회 변을 밝혀야 되거든요. 근데 변이 내용이 좀 이해가 안 갔어요.
그 딱 그 표현이 뭐냐면 틀리지 않았다 결과가. 근데 확정적이지 않다. 애매한 과학에서는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서 철회시키는 경우는 없거든요. 그러면서 철회시켰어요. 그래서 딴 학술지들이 막 반론을 폈죠. 어떻게 이런 식으로 논문을 철회시키냐. 그래서 올해 초에 들어서는 다른 한 학술지가 화가 나서 그대로 실어줬어요. 자기는 또. 예. 그래서 과학의 역사에서 이런 사례는 참 드문 역사. 예, 지금 그 정치적인 문제가 된 거죠. 그러니까 기업들의 이해관계가 맞습니다. 있고. 예. 근데 후속 연구가 이제 과학 실험에서는 재현 가능성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맞습니다. 우리가 황우석 사태 때도 결국은 그걸 새로 재현할 수 있냐 없냐가 문제가 됐었는데 전국적으로는 그럼 다른 연구자들이 이 비슷한 연구를 이렇게 하지 않았나요? 지금 오늘 아침 쓰신 네. 칼럼에 보니까 그 관련 내용이 좀 나오는 것 같은데. 예, 예.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거를 2년씩 그리고 실험한다는 게 굉장히 큰 규모의 실험이랍니다. 그리고 연구비가 상당히 많이 들고요. 이거를 웬만큼 엄두가 좀 나지가 않는 실험이라고들 합니다. 근데 오늘 제가 소개를 드렸던 거는 바로 지난주입니다. 11일이죠. 11일 날 저도 이제 외신을 보고 알았는데요. 러시아의 한 이제 스스로 NGO라고 표방한 유전공학 관련돼서 반대하는 그룹인데요. 그 그룹이 이제 유럽과 미국의 유수한 그 대학 과학자들과 일단 팀을 짰어요. 그래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영국 런던에서요. 뭐라고 열었냐면은 우리가 이제 나서서 안전성을 확실하게 이번에 확실하게 한번 끝내보겠다. 그걸 공표를 했어요. 근데 여러 가지 그 시사점을 던져줬는데 그 거기에 아까 프랑스 연구진 얘기 언급은 없었어요. 그 얘기는 안 하는데 거의 설계가 비슷해요. 실험 설계가. 예, 거의 실험 설계가 90일 너무 짧다. 2년 이상 3년까지 보겠다. 그리고 이전에 GMO 그 연구했을 때 새끼를 한 번 낳는 것까지 보나 봅니다. 2세대까지 보는데 우리는 5세대까지 보겠다. 2, 3년 보면서 계속 새끼 낳는 그 생식력이 계속 떨어지지는 않는지 뭐 결함은 없는지 그리고 그거를 굉장히 중립적으로 해보겠다. 그래서 그 거기 270억 원이 든대요. 그 연구 실험에. 예. 270억 원을 근데 거의 모집을 했다고 하는데요. 여기서는 우리는 산업계로도 돈 받지 않았고 또 NGO로부터도 돈을 받지 않았다. 뭐라고 표방을 했어요. 중립적으로. 예. 그리고 명단도 곧 발표하겠다. 누가 돈을 냈는지. 그리고 과학진도, 연구진도 우리 이제 추진단이고 연구진은 독립적으로도 또 만들 거다. 다 같이 지켜봐달라. 그런 그 공표를 했어요. 그래서 외신들은 굉장히 그거를 흥미롭게 이제 다루더라고요. 재밌네요. 예, 저도 근데 한편으로는 좀 의아스럽죠. 왜냐하면 벌써 우리가 20년 정도 먹은 거거든요, GMO를. 근데 이제 와서 이제 나름대로 제대로 된 실험을 해보겠다. 주위의 전생에 동안 지켜보겠다라고 이제 한 거잖아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참 좀 묘한 기분이 들죠. 우리가 먹고 있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또 나름대로 그 실험을 투명하게 공개를 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는데 저는 과연 잘 될지도 모르겠으나 과학계에서 이렇게 계속 얘기가 나온다는 거는 분명히 논란의 여지가 있다는 거를 저는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재 상태를 요약을 하면은 이 위험하다고 단정할 수도 없지만 안전하다고 확신할 수도 없는 상태인 거죠, 지금. 예,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입장에 따라서 그렇게 표현하시는 분이 있고 위험하다고 얘기하는 것은 정말 저기 비주류의 한두 편의 논문이 얘기할 뿐이므로 무시해도 좋다. 예,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요. 저는 그 의견에 동의합니다. 그 위험 완전히 우리가 이제 위험성을 무시해도 안 되지만 또 과도하게 과장해도 그렇죠. 또 이제 여러 가지 사는데 지장이 있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위험하다는 증거가 없으니까 안전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안전하다는 증거가 없으니까 위험하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양쪽 다 일리가 있는 건데 이게 이제 조금 우리가 좀 알면 지나친 두려움 네. 또는 위험을 무시하는 태도에서 좀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유전자라는 게 저는 뭐 전문 지식은 없지만 아까 단백질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뉴클레오티드인가 하는 그 특수한 단백질의 사슬이잖아요. 사슬 모양으로 DNA가 이렇게 꼬여 있는 거죠, 그죠? 근데 거기에 예컨대 이렇게 나선형으로 꼬여 있는 DNA의 어느 한 토막, 그러니까 책으로 치면 책 한 권에서 한 페이지를 찢어내고 그다음 다른 책을 끼워 넣는 것처럼. 지금 어떤 곰팡이의 유전자를 예컨대 콩의 유전자의 DNA 사슬에 끼워 넣는 그런 맞습니다. 것도 있고 네, 예. 그다음에 공기총처럼 해서 다른 미생물의 유전자를
콩이나 옥수수에다가 탁 싸넣어가지고 이제 네. 그것이 안에 들어가서 결합돼서 네, 네. 이제 효과를 내기도 하고 이렇게 하던데. 네네 맞습니다. 결국 그러면 유전자 변형 또는 유전자 조작이라는 것은 원래 어떤 종의 동식물에 있던 그 뉴클레오티드 사슬의 일부를 바꿔치기 하거나 네. 또는 기존의 사슬에다가 뭘 덧붙여주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예 맞습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이 실제로 어떤 식으로 사람에게 그 동식물 자체가 아니라 그 동식물 자체는 뭐 모양도 똑같아야 되고 뭐 이런 걸 거쳐서 승인을 하니까 네. 일단 나올 때까지 외견상 눈에 보이는 어떤 건 없다 하더라도 네. 그렇게 변형된 그 단백질 사슬, 그 DNA 사슬 이런 것들이 그것을 섭취하는 인간의 몸 속으로 들어와서 네. 또는 인간이 간접적으로 섭취하는 가축이라든가 이런 것이 사료로 가서 그 체내에서 흡수되는 과정에서 혹시 그걸 섭취하는 동물이나 혹은 사람의 신진대사에 영향을 미치거나 이럴 위험이 있냐 없냐 그게 초점인가요? 지금?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맞는 말씀이고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실제로 굉장히 그 체크리스트가 굉장히 많아요. 과학적으로요. 그래서 그걸 다 통과한 것만 승인을 했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거는 다 한번 체크는 해보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쥐 실험 같은 경우는 너무 짧은 기간 봤다. 그리고 이제 근본적으로 이런 게 있죠. 우리가 정말 알 수 없는 것이 사실 겁이 좀 나는 건데 이 안에서 얘가 어떤 다른 유전자와 어떤 뭐 작용을 한다든지 우리가 몰랐던 어떤 새로운 단백질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여러 가지 가능성이 많고요. 그리고 가장 간단하게는 아무튼 우리가 그동안 먹던 콩이 아니라 새로운 미생물에 우리가 먹지 않았던 미생물의 유전자가 들어온 거니까 그렇죠. 그 유전자 자체도 사실은 알레르기 같은 걸 일으킬 수도 있는 거고 그 근본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질문 던질 수 있는데 아직 모른다는 거죠 우리가 잘. 예, 근데 이제 실험적으로 승인할 때는 그런 건 다 이런 실험까지 합니다. 위액 같은 걸로 막 녹여봐요. 그게 다 없어지더라. 그러니까 그럴 여지가 거의 없다. 뭐 그렇게 다 철저하게 실험을 나름대로 내는 건데 그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 가지 실험들로 이제 충분히 검사를 했다라고 판단하는 건데 아까 이제 장기간 실험을 해보겠다라든지 좀 근원적으로 다시 해보겠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이라는 게 그 예측 가능하다는 게 좀 편협돼 있을 수 있으니까 좀 다시 근본적으로 다시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라서요. 말씀하신 대로 그런 가능성은 늘 걱정을 하고 있는데 실험 설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안전하다고 나올 수도 있고 좀 이상한 게 나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예. 아니 제가 질문하는 김에 좀 한 단계 더 드리면 우리 김홍기 교수님은 이제 과학사 전공하신 분이시니까 이른바 이제 과학 분야에서 통설입 또는 주류의 입장 또는 다수 의견이 변해가는 과정 이런 걸 많이 보셨을 텐데요. 제가 이제 근자에 본 거로는 그 광우병 파동이 났던 1990년대 중반에 영국에서 최초로 그 양과 그 소 도축하고 나면 뒷고기를 그 분말로 만들어서 이 사료에 섞어 먹이는 골분 사료. 네. 그것이 이 광우병을 일으킬 수 있고 그리고 그 광우병의 원인이 사람에게로 전이되어서 사람에게도 비슷한 증상을 일으킬 수 있다는 논문을 처음에 발표했던 네. 분이 그 무슨 왕립 학술원인가 어디서 쫓겨나고 네. 그 일하고 있던 연구기관에서도 쫓겨나고 논문도 삭제당하고 이런 거를 제가 봤거든요. 네. 그리고 위에 세균이 없다는 게 통설이었는데 헬리코박터균이라는 걸 처음 발견했던 그 영국 과학자도 초기에 비슷한 수모를 다 겪었고요. 네. 근데 그 수모를 준 이제 장본인들이 누구냐 이렇게 보면 이제 영국 광우병 관련 논문의 경우에는 그 골분 사료 제조 업체들하고 미국 농무부하고요. 그다음에 축산 업계하고 이쪽에서 그렇게 했고요. 네. 그다음에 헬리코박터균은 이 넌센스다. 위에는 위산 때문에 세균이 살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람을 박해했던 쪽은 기존의 위장약을 파는 제약사들이었거든요. 네. 저는 사실 이런 전례들을 이렇게 보면 지금 일부 연구 결과들이 이 안전하지 않다는 쪽으로 나온 거에 대해서 용단 폭격을 가하고 그 사람들이 불이익을 당하고 쫓겨나고 논문이 철회되고 이런 과정이 그것과 굉장히 비슷하다. 사실 처음에 광우병 문제도 나왔을 때 그 논문을 박해했을 때 그때까지 연구 결과로 보면 명확하게 어떤 과정인지 몰랐지만 몇 년 지나지 않아서
프라이온이라는 특별한 단백질이 결국 소화기관을 통해서 흡수된 것이 혈액 속으로 침투해서 뇌에 가서 정상 뇌세포를 정상 프로테인을 전부 자기하고 똑같은 그걸로 복제해내서 프라이온으로 만들어서 이제 인간광우병, 크로츠펠트 야콥병이라는 그걸로 간다는 게 몇 년 안에 다 밝혀지거든요. 네. 근데 저는 이 과정을 보면서도 비슷한 이해관계에 입각한 그런 연구자들에 대한 박해가 진행 중인 거 아닌가, 우리가 과거의 발전사에서 흔히 봤던 네. 그런 의문이 좀 드는데. 예. 전반적으로 제가 공감이 가는 그런 사례였긴 했는데요. GMO 같은 경우에 실제로 그런 사건들이 계속 있어 왔습니다. 뭐냐면 이제 과학적인 연구 말고요. 실제로 이제 독일에서 한번 사건이 있었는데요. 어떤 한 농부인데 그때 역시 이제 옥수수를 이제 심어봤어요. 한번 시험 재배 심었는데 잘 자랐어요. 근데 그게 살충성이었어요. 벌레들 피해가. 그래서 이제 사료로 먹이려고 사료용으로 이제 길러갔는데 잘 자라고 병충해도 없어지고, 그래서 그거를 본격적으로 한번 재배를 해봤어요. 그래서 소들한테 먹였더니 송아지들한테 이상 증세가 생긴 거예요. 막 젖에서 어미소들이 젖에서 피가 나오고 폐사가 되고 송아지들이 놀래가지고 이거를 이제 또 들고 갔어요. 어떤 연구소에 갔더니 이 GMO에 뭔가 좀 소한테 안 좋은 성분이 검출됐다. 근데 그때는 신젠타라는 이제 회사였었는데 신젠타 다 승인을 한 거였거든요. 근데 그게 그래서 소송이 서로 붙었어요. 근데 신젠타사가 조용히 시장에서 그냥 철수했어요. 그리고 그냥 끝나버렸거든요. 근데 그때 완전히 과학적으로 증명이 안 된 거죠. 근데 하지만 그런 사건들이 간간히 여기저기서 일어나면서 어떤 걱정이 되냐면 동물도 그렇고 근데 인간을 직접 실험할 수는 없으니까 주로 이제 동물 실험, 식용도 동물 실험을 할 텐데 이게 나중에 정말 몇 년 뒤에 그게 밝혀졌다. 소한테도 되게 안 좋거나 쥐한테 안 좋더라. 따라서 인간에게 안 좋을 수 있다라는 게 나중에 밝혀지면 이 승인이 이미 된 거는 어떻게 되돌릴 수가 없거든요. 그 누구 책임이냐 이걸 알 수도 없고, 그리고 또 다른 과학 논쟁이 또 벌어질 거예요 아마. 쥐는 그렇지만 사람은 다르다. 그리고 다양한 요인에 의해서 병에 걸리는 거기 때문에 사람은 다를 거다라. 그게 또 이제 한 라운드가 또 준비가 돼 있어요. 따라서 이게 굉장히 아까 광우병 사례 말씀해 주셨지만 어느 정도 이게 정리가 되기가 되게 쉽지는 않겠다. 그런 생각은 좀 듭니다. 근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자연에서 얻는 그런 식품들 같은 경우에는 아주 오랜 기간, 인류 역사보다 더 긴 오랜 기간 동안의 어떤 진화 과정 속에서 이렇게 적합한 것들이 이제 남아서 이렇게 이까지 내려오는 면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인간이 지금 수천 년 동안 그걸 계속 먹으면서 사실 풀 잘못 먹고 열매 잘못 먹어서 숨진 인류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 결과가 동의보감으로 나오는 거고 사실은. 그런 실험 끝에 오늘 두 가지 과정이 사실 진행되어 온 건데 그렇다고 해서 새롭게 만드는 신물질이나 새로운 식품을 갖다가 또 그런 과정을 갖다가 또 거칠게 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럼 이제 인위적인 어떤 과정을 갖다가 압축적으로 이제 거쳐야 되는데 그 검증 과정이 그게 지금 하고 있는 그런 과정, 그러니까 큰 부작용이 없으면 안전한 걸로 그냥 이렇게 우기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문제 있다 그러면은 문제 있는 건 오히려 너희가 입증해라 소리가 보고 그렇죠. 그러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약 같은 거 개발할 때도 보면은 그 신약으로 인정받으려면 엄청난 과정과 수많은 실험 속에서 그것이 만들어낼 수 있는 그 부작용이나 부작용은 거의 다 조사를 하고, 물론 그래도 완벽하지는 않겠지만은, 그리고 이제 그 신약에 대한 안정성을 입증해 이제 승인을 해주잖아요. 그래도 부작용이 나요. 그래도 부작용이 나는 게 현실이죠. 그런데 이런 물질 같은 게 이게 좀 신식품이잖아요. 유전자를 변형해서 자연에서는 만들어질 수 없는 것을 갖다가 인위적으로 만들어내는 거라는 거죠. 그렇다면은 여기에 대한 어떤 그 검증 과정이라거나 또는 승인에 대한 어떤 엄격한 절차라거나 또는 승인된 것과 아직 안 된 것을 갖다가 안 먹고 실험 끝나지 않은 걸 다 안 먹을 수는 또 없다고 한다면은 이것이 GMO를 쓴 거다 안 쓴 거다, 가공식품일 경우에도 그런 것 정도는 밝혀가지고 소비자가 선택하게 만드는 주는 그 정도 여지는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그게 이제 마지막에 할 얘기고요. 그 전에 요 얘기를 좀 뉴스가 두 개가 있는데
중국에서 말이죠. 중국이 통관을 거부한 유전자 변형 옥수수를 국내 사료 업체들이 구매한 것으로 알려져가지고 파문인 적이 있습니다. 그게 올해 초입니다. 그리고 올해 6월 경우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지난해 국내 유명 식품업체가 라면을 터키에 수출하려 했지만 GMO 성분이 검출돼가지고 수출 물량 13톤이 전량 폐기됐다. 이거 보게 되면 한편으로 중국과 터키가 한국이 있는데 이 GMO를 바라보는 뭐 그 국가의 그 기준이 좀 다른 것 같아요. 네. 뭐 이런 일은 왜 벌어지는 겁니까? 그 어느 라면이에요? 어딘지는 모르겠습니다. 뭐. S라면 아닐까요? 그 국가별로 제도가 좀 다른 것 같아요. 예. 그 표시제도 그렇지만 근데 안전성에 대해서는 대체로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제가 예. 알기로는요. 그러니까 그 주로 근데 이게 안전성에 대한 아까 제가 체크리스트가 쫙 있다 그랬는데 예. 그게 GMO 개발하는 쪽에서 주로 제한한 거거든요. 예. 거기에 꽤 많은 과학적인 항목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 뛰어넘는 거를 또 누군가가 상상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거가 승인이 되느냐 안 되느냐의 이제 문제인데요. 근데 그거를 이제 일단 수출국에서 승인이 어느 정도 되면은 수입국에서 그거를 보고 특별히 어떤 나라가 너무너무 엄격해가지고 승인 안 하고 뭐 이런 건 아닌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승인이 된 거냐, 승인이 안 된 거냐, 뭐 이런 부분 명확하게 그건 어느 나라든 다 나라마다 차이가 있으니까. 그렇죠. 예, 근데 승인 자체 예를 들어 미국에서 승인된 거가 굳이 어느 나라에서 승인이 안 되고 이런 거는 특별한 사유가 있지 않고서는 좀 어렵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럴 때 이제 나라마다 그 차이는 있습니다. 유럽연합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똑같이 다 각국별로 심사를 하잖아요. 똑같은 품목이라도. 근데 어떤 나라는 그걸 굉장히 엄격하게 과학자들이 자료를 더 가져와라. 좀 더 실험해봐라. 이런 나라가 있을 수 있고 어떤 나라는 이 정도면 됐다. 이런 차이는 있겠죠. 그러니까 제도는 거의 비슷하지만 심사자들이 얼마나 따지고 드느냐, 아니면 어떤 사례를 받느냐에 따라서 엄격하게 할 수는 있다고 보고요. 근데 실제로 많이 차이가 나는 건 이제 표시제. 각국별로 이거를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그리고 어느 정도까지 봐줄까. 그거를 이제 비의도적 혼합률, 뭐 혼입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워낙 많은 GMO가 지금 생산되고 있기 때문에 구분을 하고 싶어도 구분이 잘 안 돼요. 실제로 생산할 때 막 섞여 들어가요. 그래서 그거를 의도하지 않고 비의도했는데 몇 프로까지는 봐주자 현실적으로. 그게 국가별로 다르거든요. 그 유럽연합은 0.9%. 그러니까 100개 중에 한 9개 정도까지 맞나요? 9개 정도까지. 1000개 중에 9개죠. 0.9%. 그럼 예, 1000개 중에 9개죠. 그 정도는 섞여도 GMO 아니라고 봐준다. 그게 비의도적 혼입률인데요. 그게 일본 같은 경우는 한 5%, 좀 거기 좀 많아요. 우리나라는 가운데 3% 이 정도입니다. 그게 그런 걸 보면 그거는 사실 특별한 무슨 기준이 있다기보다는 각국별로 어떤 상황에 맞춰서 어떤 절충 지점을 찾은 것 같아요. 그런 정도의 차이는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사실 뭐 무슨 과학적 근거를 찾기 힘드니까 그 나라 상황에 따라 가지고 네. 이런 뭐 경제적 또는 뭐 정치적 뭐 이런 것에 따라서 적절한 비중을 자기들이 찾은 거. 예. 유럽은 어떻습니까? EU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 이 표시 제가 상당히 엄격하게. 아니, 그러니까 표시제를 이렇게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의무로 하나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넘어가면 표시해야 된다는 거예요. 0.9% 이상 섞이면 그렇죠. 표시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죠. 3% 넘으면. 우리도 이제 표시하죠. 우리나라도 표시가 의무입니까? 의무입니다. 우리나라. 우리도. 우리 3%가 넘으면 그렇죠. 근데 3%를 알고 하는 게 아니고요. 다들 이제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막상 봤는데 모르고 했는데 GMO가 아닌 줄 했는데 3%가 좀 넘더라. 그러면 이제 이거 GMO야라고 이제 표시를 해야 표시를 해야 되고 의무사항을 어겼다라고 하는 건데 그 3%까지 봐준다는 의미는 이제 처음부터 3%를 섞을 걸 염두에 두는 게 아니고요. 어쩔 수 없이 그 정도는 섞일 거다.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다. 니들이 아무리 조심해도. 예. 근데 표시제의 경우에는 이제 각국별로 이제 그것도 이제 다 완전 의무화된 나라가 있고 미국을 비롯해서 주로 재배국들은 의무가 아니에요. 거기는 자체가 표시가 없어요. 근데 요거는 이제 광우병이나 이런 거에 비해서 저는 사실은 개인적으로 판단하기에 GMO 식품 경우에는 그래도 우리가 어떤 과학적 증거가 발견이 되고 이것이 유해한 어떤 것이 있다고 확정이 되면 대책은 좀 쉬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종자회사들이 다 유전자 조작을 어디까지 하냐 하면 이제 F2, F3 못 만들게 하는 거 아니에요? 배추 씨 사가지고 재배하고 나서 그 씨 받아서 또 재배하면 배추 안 자란다고요, 지금. F1만 키울 수 있게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갖고 또 그 다음에 봄 돌아오면 또 씨 팔아먹고 씨 팔아먹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계속 생산하지 않으면 자연 상태에서는
이제 번창할 확률이 되게 낮은 거죠. 물론 완전 배제는 할 수 없지만. 네네. 그래서 우리가 이 안전성 실험이 되게 중요하다고 느끼는 게 이렇게 불안감 속에 내버려 둘 게 아니고 일단 그것이 완전히 안전한 걸로 확정이 되든 아니면 안전하지 않은 걸로 확정이 돼서 금지가 되든 그 이전까지는 최대한 할 수 있는 만큼 이제 알려는 줘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섞여 있다는 거 또는 뭐 전적으로 그걸 썼다는 거 또는 그걸 안 썼다는 거 이런 걸 알려는 줘야 될 것 같고 빨리 하여튼 국가 단위의 실험을 하든 뭘 하든 이렇게 해서 이게 진짜 문제가 있다 생각이 들면 그때부터 생산만 중단시키면 그다음부터는 끝나는 거니까. 네. 근데 왜 그거를 각국 정부들은 소극적이에요? 민간에서 그렇게 GMO 뭐더라 그 프로젝트 이름이 GMO 팩터 GMO인가 그거를 과학자들끼리 모여가지고 막 돈을 모금해가지고 네. 할 정도면 원래 국민들의 안전을 돌보는 건 국가가 해야 되는 건데 왜 안 하는 거예요? 그게 저도 국가에 계셨으니까. 저는 그것도 잘 몰랐어요. 이거. 누가 얘기를 안 해줘가지고 이게 이렇게 중대한 문제인지 그것도 잘 인지를 못해가지고. 그런 문제죠. 국가가 모르는 거지. 근데 국가 안에서도 제가 이게 좀 이게 표시제로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이게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신 이제 3%라는 것은 뭔가 하면은 GMO라는 하나의 그 식품이잖아요. 그 생명체 식품. 유전자가 변형된 식품을 그 재료 중에 몇 퍼센트를 쓰느냐에서 3%인데 이 GMO 자체를 쓰는 게 아니라 GMO 식품에서 뭔가를 추출해내 가지고 탄수화물을 추출해낸다거나 지방을 추출해낸다거나 해서 성분을 추출해서 쓰는 건 아예 제외되는 거예요. 지금. 맞습니다. 그래서 성분만 떼내면 성분만 떼내서 집어넣으면 그러니까 간장이라거나 이런 거는 전부 다 지금 이제 이런 기준과 무관한 이제 표시제와 무관한 식품이 되어버렸는데 이걸 개선하기 위해서 식약청에서 그러면 성분도 포함시켜서 표시하게 하자 일정하게 넘으면은 그런 이제 개정 고시안을 갖다가 만들어 가지고 제출을 했는데 그럼 사실은 정부의 뜻이잖아요. 예. 근데 여기서 어디서 걸렸느냐면 규제개혁위원회. 규제개혁위원회. 빙고 100%야. 예. 거기서 걸려 가지고 그것이 빠진 채 다시 통과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희한한 곳이에요, 거기가. 그러니까 완전 초법기구라니까 거기가. 예, 거기 2008년도 일이었습니다. 그 당시 식약청이 굉장히 그런 내용을 다 반영해서 그때 시민단체들이 굉장히 되게 호의적으로 했는데 거기서 딱 걸려서 현재까지. 그러니까 규제개혁위원회가 뭐냐는 거야. 그 주로 경영학 한 교수들하고 이런 사람들이 앉아 있는 데인데 자기들이 식품안전처에서는 GMO 전문가도 많고 전문가 자문도 받고 다 해가지고 하는 건데 뭔데 거기 앉아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유전자 변형이 시급히 요구되는 것이 규제개혁위원회. 거기 유전자 변형 정도는 안 되고요. 개체를 교체해야 돼요. 아니면 개체를 단종시키든가. 근데 아까 멸종으로 만들는. 국가 얘기하셔서 제가 그 작년에 미국에서 굉장히 이런 시민단체들이 꽤 비중 있는 보고서를 많이 만들잖아요. 근데 작년에 보고서 하나가 되게 인상적이었는데 미국에서요. 미국 국무성이 그 보고서가 어떻게 나온 거냐면 위키리크스 자료를 그래서 GMO 관련된 거를 조사를 했어요. 공개된 자료만. 비공개는 못 찾고 공개된 자료 봤는데 미국 국무성이 전 세계 정부에다가 GMO 관련해서 어떤 식으로 행동을 취했느냐 그거를 보고서를 냈어요. 그 보고서 내용이 거의 그 GMO 개발 회사의 이해관계를 대변해서 각국 정부에다가 요구를 했더라. 또는 이제 그 초빙해서 그러니까 중립적으로 이렇게 뭔가 해야 될 곳이라고 생각하는데 거의 이제 이해관계를 대변하고 있다라는 건 사실 다 알려져 있는 사실이거든요, 미국에서요. 그래서 각국별로 예를 들어서 너희 나라가 지금 표시자가 약하다, 너무 강하다. 좀 완화시켜라. 그리고 거기 이제 좀 학자들, 언론인들 이런 사람들 초빙해서 연수도 시키고 이런 거를 다 분석을 했더라고요. 근데 다행히도 우리나라는 거기 빠져 있던데요. 각국별로 쫙 그 표를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복지부 있을 때는 사실은 GMO 표시가 문제가 아니었고 원산지 표시가 문제일 때였어요. 그때가. 그렇죠. FTA 한쪽으로 추진하고 막 이래가지고 식품 원산지 표시를 어떻게 강화할까 그것만 맨날 골머리를 싸매고 그때 그건 대폭 확대를 했죠. 근데 사실 그 우리 FTA 때도 한미 FTA 때도 당시에 이제 같은 시기에 추진했다가 이제 무산된 그
미국과 스위스 FTA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무산되게 된 가장 큰 요인이 그 GMO 표시 문제였어요. 사실은. 그런 것도 하나의 쟁점. 예, 예. 미국에서 강하게 요구를 했고 스위스는 못 받는다고 했던 것이고. 스위스는 답답할 게 하나도 없어요. 스위스는 세계에서 최고 부자 나라인데 그 가난한 미국하고 뭐 자유무역 협정에서 뭐 득될 거 있냐 이게 국민 정서예요. 유럽연합 가입 안 하는 이유도 뭐예요? 스위스가 국민소득이 세계에서 최고 높잖아요. 이 가난한 이웃 나라들하고 같이 무슨 경제 공동체에서 뭐 좋은 일이 있어 이래가지고 안 한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런 나라니까 뭐. 지금 그 보면은 좀 이렇게 되거든요. 각 국보로.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 이제 자율 표시고요. 네.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GMO 천국이에요. 여기 완전히. 그다음에 생산국. 그 유럽 연합 같은 경우에는 연합은 표시가 의무화가 되어 있는데 GMO 성분이 남아 있느냐 여부와 상관없이 일단 GMO를 사용한 경우에 무조건 다 표시하게 되어 있고요. 맞습니다. 한국과 일본 같은 경우는 표시 의무화이긴 하지만 GMO 성분이 남아 있을 경우에만 한다. 그러니까 그게 재료로 사용됐을 경우에는 아까 이제 노회찬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사용했을 경우에는 사실 표시할 의무가 없는 상태고 그러면 대부분의 식품들이 다 빠져나가게 되지 않습니까? 네. 그게 바로 이제 면제 조항의 문제인데요. 면제 조항은 제가 방금 그 말씀을 포함해서 두 가지로 대표적인 이제 그 시민단체들이 요구하고 있는, 하나가 바로 방금 그 말씀입니다. 최종 제품에 제가 아까 유전자는 단백질을 만들어내는 거라 그랬는데 예를 들어 콩기름 같은 경우에 보면은 단백질 성분은 없다는 거죠. 지방 성분만 있어 기름이니까. 그렇죠. 예, 그리고 뭐 탄수화물 뭐 이런 경우도 그건 뭐 단백질을 만드는 게 유전자가 만드는 게 아니니까요. 그리고 식물성 단백질 글루텐 추출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잖아요. 글루텐도 식품에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는데 예. 콩이나 이런 데서 따로 뽑아내게 되면 감자에서. 그런데 이제 그 단백질 집어넣은 유전자가 만든 그런 단백질은 이제 걸러낼 수 있다는 거죠. 거기서. 그래서 원리적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최종 콩기름 안에 외래 유전자도 없고 걔가 만들어낸 단백질도 없으니까 기름에는 이거는 면제를 시키자라고 하는 거예요. 기름에는 실제로 하나도 안 들어 있어요? 그게 이제 원리적으로 그렇다는 거고요. 그건 이제 모르죠. 그러니까 한국, 일본 같은 경우는 그 정도면 됐다는 거고 네네네. 유럽에서는 그것도 안 된다라는 거죠. 맞습니다. 무조건 처음에 사용됐다면 원료를 사용했으면 알려달라는 거고요. 근데 이 경우는 이제 남아있지 않으므로 그리고 아까 뭐 면실도 얘기하셨지만 그런 기름 성분은 다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 건 다 그러네. 예, 기름 성분이 그러니까 대부분 많이 면제가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GMO 옥수수로 기름을 만들면 괜찮다는 얘기잖아요. 맞습니다. 모카도 거의 대부분 GMO 모카인데 그 모카 씨로 짠 면실류는 프리패스고. 그렇죠. 카놀라유 우리 집에서 카놀라유 먹는데 난 그거는 GMO 아닌 줄 알았어요. 근데 카놀라가 보니까 대부분 GMO네. 예, 최근 들어 캐나다에서 카놀라가 80% 정도 GMO로 이제 바꿨다고 나오죠. 근데 그게 기름으로 만들었으니까 기름을 아니 기름만 뺀 거니까 상관없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 사람들 주장은. 그렇죠. 예. 그게 한 가지고요. 두 번째는 또 두 번째 거가 같이 있어도 더 이제 어려워지는데 재료 함량으로 봤을 때 예를 들어 10개의 재료가 쓰였다. 그 5순위까지 GMO가 없으면 면제예요. 양으로 쳐서? 예, 함량으로 따졌어요. 물을 빼고 봤을 때. 이런 6등이면 안 표시 안 해도 돼요. 6번이면 표시 안 해도 된다. 근데 이게 상대적인 거죠. 절대량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전체 재료 중에 6번째 이후에는 안 써도 된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쭉 예를 들었던 여러 가지 콩과 옥수수가 쓰이고 있는 뭐 콩깻묵이 뭐 그런 게 다 들어가 있어도 6번째 이후에 들어가 있으므로 안 써도 되는 그러니까 거예요. 엔드 조항이 아니고 오화 조항이구나. 그렇죠. 그런 면제 조항 중에 어느 하나만 해당이 되면 표시 안 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근데 그거 좀 비논리적이지 않나? 야, 그거 되게 등수 매겨가지고 하는 거 되게 기업 친화적이다. 비과학적이지 않나? 난 좀 웃긴다. 예, 그거는 정말 굉장히 사실은 아까 돈 벌겠다는데 뭐 과학 비과학을 너무 그래도 과학을 좀 참칭하고 나오잖아요. 그 부분 때문에 근데 아까 방금 두 가지가 대표적인 예인데요. 그게 아까 2008년도 말씀하셨던 거기에 그 식약청이 그때 이 두 가지를 바꾸자. 완전 표시자라고 보통 이제 부르는데 완전 표시로 가자라고 식약청이 그걸 제출했는데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딱 이제 계류가 되기 시작해요. 규제개혁위원회는 계속 우리가 모든 얘기를 가도 결국은 일로 다 걸린다니까. 그게 숨어 있는 권력기관이고 원자력으로 해도 다음번 대통령 선거 때 야당 공약에 규제개혁위원회를 자문기구로 격화시키는 것 넣어야 되고요. 예? 그런 거 해야 돼. 그리고 GMO 표시제 이런 것도 공약으로 해야 돼. 안 그러고는 거기서 다 걸려가지고 되지를 않아요, 이게. 기업 규제라 그래서.
예, 그러니까 최소 이제 요약을 하자면은 사실 GMO 안전하냐 불안전하냐 사실 그건 과학적으로 입증되기 힘든 문제고 앞으로 굉장히 많은 연구가 필요한 얘기고 우리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렇다고 뭐 GMO 식품을 다 금지시키거나 아니면 다 허용하거나 이건 아닌 것 같고 최소한 한다 하더라도 뭐 최소한 해야 할 규제들은 하되 국민들한테 또는 소비자들한테 한 GMO를 먹더라도 좀 알고 먹고 선택해서 먹을 수 있는 그 권리를 주는 것 그게 사실 표기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서의 그 표기제 같은 것들이 유럽 연합에 비하면 아직 좀 미비한 것 같고. 확실히 하려니까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안 해준대잖아. 결국은 그걸 하려고 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안 한 건 아니야. 그러니까 학교 급식 같은 거 있잖아요. 아이들 자라는 성장하는 아이들이 특히 먹는 거 이런 거는 완전 난 GMO 이거 원칙으로 그냥 가야 되는 거예요. 로컬 푸드, 난 GMO, 로컬 푸드로. 근데 그 현실적으로 좀 어려울 겁니다. 막 섞여 있어서 현재 상황에서는 완전히 피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뭐 최대한 하여튼 최대한으로 해야죠. 최대한으로 해야 되겠죠. 그런데 또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기업이 정말 착해가지고 가능한 한 GMO 안 쓰고 막 하려 그랬는데 어쩔 수 없이 섞여 들어가잖아. 그런데 그 신문에 나와버려. 그러면 더 욕을 먹어요. 이게 저놈들은 말이 안 쓴다고 사기쳤다고. 사기쳤다고.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한 뭐 기준이나 아니 농부도 자기가 키우는 밀이 미국에서 뭐 그게 GMO 밀인지 모르고 키웠다는데 사실 열심히 노력해도 섞일 수는 있는 거거든. 그렇지. 그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미국에서 벌어진 심각한 상황인데요. 그 유기농가들이 굉장히 골치 아파요. 미국에서요. 실제로 보고서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GMO 미국은 이제 GMO 강국이면서도 유기농도 최강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유기농가들이 GMO들이 날라와가지고 지금 현재 실제로. 그래서 유기농가 침투하면 이거는 유기농이 인증이 취소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손해를 보고 있다고 농민들이 굉장히 계속 문제 제기를 하고 있어요. 예. 우리나라도 뭐 예외가 아니고 우리나라에서 사실 잘하고 있거든요. 우리나라는 재배지는 아닌데 수입해서 온 것뿐인데 전국적으로 좀 잘하고 있어요. 날아가가지고. 그래요? 예, 그게 2010년부터 국립환경과학원 보고서로 나오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오염된다는 유전자가 시작된 거죠. 예, 그래서 그게 매년 보고서 1년에 한 번씩 보고서 나오고 있는데요. 그 보고서 제가 봤는데 점점 전국적으로 넓어지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도요. 와서 주로 항만 근처인데 거기서 막 떨어지고 근데 얘들이 점점 곳곳에서 막 이제 아마 운송 과정 중에 이동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뭐 수십 군데라고 이제 좌표까지 다 아니 근데 유전자 조작을 제대로 못한 거예요? 야 여기 오면 안 자라야지 왜 야생에서 왜 자라는 거야? 그러니까 아마 수분을 한 경우도 있겠지만 직접 걔네들이 직접 종자들이 직접 직접 가서 떨어져서 자란다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는 어떤 데서는 이렇게 조그만 굴락을 이뤄서 자라고 있는 걸 발견했어요. 그런 경우는 유기농 입장에서 굉장히 황당한 치명타죠. 그러네. 미립국이네. 예. 미립국, 불법 입국. 그래서 실제로 작년에 그게 좀 보도가 됐을 때 그 국내 어떤 한 지방에서 우리 지역에서 그게 나왔다고 나와버려가지고 굉장히 항의를 굉장히 강하게 했었어요. 그럼요. 시장 수요가 팍 줄어들어 버리는. 예. 예, 그 마지막으로 좀 그 말씀을 좀 해주시죠.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가 뭘 해야 될 것인가. 정부는 뭘 해야 되고 또 우리는 뭘 해야 되고 또 소비자들은 또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네. 제일 어려운 문제가 남았네요. 항상 제가 쉽지 않은데 저는 가장 할 수 있는 것부터 좀 생각을 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일단 정부에서 좀 정보 공개를 좀 정확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여러 군데에서 계속 주장을 하는 건데 실제로 정부에서 현재 공개를 충분히 해야 될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게 공개가 안 되고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지금 LMO라고 부르면서 LMO법이라고 국제 협약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거기에 따라서 정보 공개가 충분히 이루어지고 정보 공개 센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그 홈페이지가 이제 있는데 거기서 저도 정보를 많이 보는데 가령 예를 들어 식용의 경우에는 그때 승인된 그 보고서들이 올라와요. 그래서 절차상으로는 열람을 하게 돼 있습니다. 국민들에게요. 물론 보면 몰라요. 완전히 암호문이죠. 막 전문 용어들이 막 나오니까. 그래도 식용으로 식약처 자료는 좀 올라오는데 사료용 그러니까 농진청 자료는 안 올라와요. 안 올라와요. 아무리 요청을 해도 몇 년 전부터 계속 여기서도 이 센터에서도 요청을 해도 안 올려요. 그런 것부터 시작을 해서 그리고 또 이제 그 보고서들도 일단 볼 수가 없다는 거고요.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듯이 국립환경과학원 같은 경우에 매년 그걸 조사를 하면 공개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좀 약간 당황스러웠던 게 거기에 보면은 일본에서
매년 1년에 한 번씩 공개하는 그걸 번역을 해서 올려요. 일본에서도 계속 우리나라처럼 어디서 새로 발견됐다. 근데 별 생태에 별 영향이 없다. 이런 얘기를 보고서 그거를 번역해서 올려놓고 우리나라 자료는 안 보여줘요. 안 보여주는데 왜 안 보여주냐면 그냥 안 보여준다고 자발적으로. 그래서 NGO가 요구를 하고 국회의원이 요구를 하고 그러면 겨우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왜 공개가 안 되는지 저는 그게 더욱 그런데 그 보고서를 보니까 좀 굉장히 이상한 일본 거로 왜 올려? 요새는 비공개가 대세야. 대통령 뭐 헬스 기구도 공개 안 하는 판에 뭐 반일 감정 때문에 일본 거로 올리는 거야. 뭐든지 다 국가 안 보여요 요새는. 저는 이제 그런 게 우려가 되는 게 오히려 그거를 나중에 봤을 때 더 황당해지잖아요. 미리미리 알려주고 그리고 보고서 그렇게 나오거든요. 여기 아직은 별 문제 없고. 근데 그런 거를 공개한 상황에서 서로 좀 신뢰가 쌓이는 건데 그러지 않고 계속 조사를 하면서 공식적으로 조사를 국가의 책무거든요. 그 조사를 해야 되는데 해놓고 공개를 신청하면 이게 뭐 어떤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안 된다. 착한 일을 남 모르게 하려고. 예.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좀 그런 정보 공개부터 좀 명확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거고 표시자 같은 경우는 벌써 몇 년째 완전히 평행선이거든요. 제가 몇 차례 토론회에 가봤지만 똑같아요. 항상 하는 얘기가. 그쪽에서 이제 안 된다고 하시는 식품가공업체 쪽에서 오시고 이제 여기서 좀 완전 표시를 주장하는 이제 가면은 오시는 분들 똑같고 하는 내용도 똑같고 결론도 똑같아요. 노력합시다. 그리고 똑같아요. 항상. 국회에서도 몇 차례 걸쳐서 지금 개정 입법 시도하다가 무산되고 전문위원회 보고서를 보면은 항상 똑같아요. 내용이. 좀 더 많은 의견이 수렴돼야 된다. 뭐 이렇게 그러니까 도대체 사람들이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생협에 계신 분들이 굉장히 서명을 많이 하셨거든요. 예, 저도 했어요. 예. 제 생협 조합원이거든. 예. 근데 전혀 진전이 없으니까 도대체 언제가 돼야 의견 수렴이 충분히 모이는 건지 이런 지표가 없으니까 그냥 좀 막연하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정보 공개와 표시제부터 좀 더 적극적으로 해주시 바라고 사실 많은 그 소비자들께서 이제 이런 우려도 많이 하시고 그러면 항상 물어보시는 게 그건데 그럼 앞으로 이 상황을 계속 좀 지켜봐야 되는데 어디 가야지 또 뭘 봐야지 우리가 계속 이 상황을 언론도 그때 사건이 터져야 나오니까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굉장히 힘들게들 하고 계시거든요. 이렇게 NGO 같은 데서도 굉장히 열악한 상황에서 이런 문제 제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그때 이제 힘이 잘 안 모아지고 그러니까 잘 알려지지 않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데서 좀 서로 이제 그 중심으로 해서 계속 정보를 서로 교환하면서 대안적인 것도 같이 논의하고 그런 구조를 하나하나 해 나가길 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는 근데 이런 면 분명히 있습니다. 과학계가요. 제가 국내 과학계에서 문제 제기하는 경우는 거의 못 봤어요. 굉장히 우리나라가 폐쇄적인 면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지를 않죠. 과학계에서는. 그러니까. 외국에서 이제 과학계에서 여기저기서 막 이제 문제 제기를 하는데 오늘 거의 일률적이에요. 이거 왜냐하면 이거 누가 연구비 주는 것도 아니고 괜히 이런 거 냈다가 나중에 프로젝트 잘리고 뭐 이런 문제. 예. 그러니까 이제 기업 눈치 보는 거죠. 기업들이 돈을 가지고 연구자들을 지배하는 시스템이 사실은 뭐 이 분야뿐만 아니고 전반적으로 다. 아니 뭐 4대강 때도. 예, 학문이라는 것이 돈 가진 자, 권력 가진 자의 수족이 되는 시대로 지금 와버렸잖아요. 학문이 되고 있죠. 학문이 되고. 예전에 제가 비공식적으로 생태학 하시는 분들 몇 년 전에 우리나라에서도 여기저기 잘하고 있다라는 가능성을 충분히 예견하시더라고요. 이건 너무 상식적인 얘기다 이거는. 근데도 얘기를 못 하시죠. 얘기를 하시는 순간 좀 이제 뭔가 문제가 국민의 알 권리이기도 하니까 무엇보다도 그 소비자가 바로 이제 그걸 먹고 있는 국민이고 국민이 자기가 먹는 식품에 이런 큰 이제 문제가 있을 수 있는 성분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고자 하는 건 정당한 거죠. 그래서 정의당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이제 헌법 소원 등을 이제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정의당은 빨리 그 규제개혁위원회를 때려부시는 게 제 1의 사명이고요. 지금 이번 책이 선생님 내신 게 생명공학 소비 시대 알 권리 선택할 권리 이건데 사실 제도 개선에는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네. 우리들이 소비자로서 시민으로서 또 알고 있어야죠. 네. 할 수 없이 먹긴 먹더라도 그러니까 그래도 모르고 먹는 것보다는 알고 먹으면 덜 억울해요. 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어떤 식품과 관련해서 어떤 조건에서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알고 예, 그리고
어떤 보도가 나올 때 이것이 어느 정도 의미가 있는 어떤 보도인지 아닌지를 좀 판단하려면 교양을 좀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생명과학 소비 시대 알 권리 선택할 권리 이 책은 김은기 선생님 쓰신 책인데 GMO 시대의 교양인의 필독서로서 가치가 또 있을 직접 것이다. 모셔다가 이렇게 강의를 들을 수도 있겠죠. 강의 요청하시면 강연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네, 바쁘시겠지만 또 필요하신 분들 강연 연하시는 분들은 뭐 절로 하면 되지. 제가 주로 이메일을 사용하고 이메일. 이메일이 아까 저기 울프김 8 숫자 8까지. 8번 울프김 8번. Gmail입니다. 구글 Gmail. gmail.com. Gmail. 예. 과학은 가치 중립적일지 몰라도 이게 과학을 둘러싸는 환경은 굉장히 그 어느 것보다도 좀 정치적인 것 같아요. 더 심한 것 같네요. 우리 인문학보다 더 심해요. 인문학 아무데도 쓸데없으니까. 인문학은 그냥 아무렇게나 악 쓰고 다니면 돼. 왜냐하면 우리는 이 검증을 안 받는 거기 때문에 주장만 하면 되는데 과학자들은 안 그렇잖아요. 인문학은 수세기 동안 충분히 정치적이었죠. 그럼요. 인문학은 뭐 내가 그렇게 생각한다는데 뭐 말이 많아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과학은 안 그렇잖아요. 예, 오늘 좀 GMO에 대해서 좀 심도 깊은 얘기를 좀 나눠봤던 것 같습니다. 위험하냐 안 하냐, 위험하다는 견해도 있고 안 하다는 견해도 있고, 위험하다는 증거도 없지만 안 위험하다는, 안전하다는 증거도 없는 상태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정확한 정보라도 정확하게 알고 그다음에 식품을 먹을 때 우리 스스로 선택해서 먹는 그런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유진의 정치 카페가 지난 여름 동작 공개 방송에 이어서 두 번째 공개 방송을 인천에서 개최합니다. 열흘 뒤인데요. 11월 27일 오후 7시까지 부평구청 7층 대강당에서 인천 시민 여러분과 만날 예정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12월 27일 오후 7시. 11월 27일 오후 7시 부평구청 7층 대강당입니다. 그동안 오디오를 통한 만남이 식상하셨던 분들 오십시오. 격하게 반기겠습니다. 근데 유감스럽게도 저는 그 대감 문제랑 일정 조정을 끝까지 해봤는데 결국은 안 돼서 저는 좀 빠지고요. 아마 다른 분이 오시게 될 겁니다. 어떤 분이 오실지 한번 깜짝 손님 모실 테니까요. 기대해 주시고요. 참여를 원하시는 청취자들께서는 네이버 카페 노유진의 정치 카페 검색하셔서 회원 가입 후에 공개방송 참가 신청 게시판을 통해서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공연장 사정에 따라서 선착순으로 300분에 한해서 신청받는다고 하니까요. 서두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서울은 또 12월에 따로 공개방송 계획이 있습니다. 인천에 계신 청취자분들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오늘 김은기 교수님 나와주셔서 좋은 말씀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덕분에 많이 배웠습니다. 고맙습니다. 덕분에 많이 배웠습니다. 감사합니다.